지난주에는 세계 최강 팀들이 참가하는 채널 원컵 대회가 있었습니다. 하키 클래식, 야외 경기로 치러진 러시아 대 핀란드의 경기는 어땠을까요? NHL에서는 위니펙 제츠가 5연승에 성공하고 서부 컨퍼런스 1위로 올라섰는데요. NHL 핫앤낫에서 살펴봅니다. 아시아리그 아이스하키에서는 하이원이 살린을 연파하고 6년 만에 5연승을 기록했습니다. 하이원의 5강 플레이오프 진출에 대한 희망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제86회 전 일본 아이스하키 선수권 대회에서는 오지 이글스가 결승에서 니코 아이스벅스를 꺾고 통산 37번째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국내 최초, 국내 유일의 아이스하키 팟캐스트 비하인더넷 177회 시작합니다. 비하인더넷 177회 출발해봤습니다. 12월 18일 화요일 저녁에 녹음 진행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태범입니다. 박힘찬 PD, 이현석 기자 오늘도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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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평소보다 조금 더 다양한 이야기로 꾸며질 것 같은데요. 하나씩 출발해 보겠습니다. 먼저 여러분이 주신 감사한 댓글 먼저 보죠. 팟빵 아스피린 03님이 176회에 5,600캐시를 후원해 주시면서 댓글 주셨는데요. 브렛 파넴 선수의 200포인트 달성을 축하합니다. 앞으로도 쭉쭉 좋은 모습 보여주세요. 그리고 대명의 새로운 수비수 영입 소식이 보이네요. 이번 주말에 안양 한라와의 경기가 기대됩니다. 목소리 터지게 응원하러 갑니다 하셨습니다. 브렛 파넴 선수의 200포인트 달성 기념하시면서 아마도 파넴 선수의 등번호 28번에 200 곱하기 해서 5,600이라는 숫자가 나온 것 같아요. 네, 후원을 해주셨네요. 감사합니다. 대명의 새로운 수비수 영입 소식은 잠시 후에 아시아리그 이야기 때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댓글 후원 감사합니다. 아스피린 공사님 댓글 또 하나 있군요. 정신없어서 못 썼는데 이바노프 골리 생각해서 후원한 게 맞습니다. 영입 당시부터 나름 소소한 이유로 꽂혀서 응원하고 있는데 끝까지 잘 하시기를 간절하게 바라는 중입니다. 경기장에서 보면 나름 멋짐과 귀여움이 뿜뿜하는 이바노프 선수 화이팅! 네, 지난번에 7,800캐시 후원에 대한 설명을 뒤늦게 또 주셨네요. 네, 이바노프 선수 많은 힘이 될 것 같네요. 고맙습니다. 피프트 비틀즈님 댓글 있습니다. 점심 먹고 식곤증을 이겨가며 인터넷 기사를 뒤지는데 좋은 소식이 있네요. 수원시청 여자 아이스하키 선수단이 20일 창단식을 연다고 11명으로 일단 시작이라는데 좋은 일들만 계속 이어지길 바랍니다. 그나저나 수원 이사 올 때 이 근처도 알아봤었는데 탑동에 아이스링크가 있는 줄은 역시 빙알못 유유유 하셨고요. 지난 주말에는 하이원이 예상 밖의 선전으로 5위와 승점 2점차 7위네요. 오늘 저녁에 3연전 수입을 정규승으로 하면 5위 되는 건가요? 세 번째 경기 전에 댓글 주신 것 같아요. 일찍 퇴근해서 온더스포츠 중계를 봐야겠네요. 그나저나 졸고 깨고 하는 사이 디비전 4위, 와일드카드 1위였던 상어 때는 간만에 골 폭풍으로 시카고 잡고 다시 디비전 2위네요. 시카고한테도 시작하자마자 2골 몰아쳐주는 걸 보면 강해졌다는 수비진이 왠지 골리 둘이 돌아가며 영 시원찮네요. 전보조가 올타임 어시스트 10위 안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반지가 더 갖고 싶을 텐데. 이번 주말에 하이원은 5위 맞상대인 오지랑 하는데 잘하고 오길. 그리고 안양에서 드디어 대명과 한라인데 일요일에 한번 가봐야겠네요. 해 넘어가기 전에 직관 또 한번 해야지. 에휴, 그럼 다음에 또 하셨고요. 176회 2,000캐시를 후원해 주셨습니다. 긴 댓글을 주셨어요. 상어 때 지난주 어땠나요? 예, 샤크스가 사실 지난주에 상당히 좋은 모습 보여주면서 승점 많이 올렸습니다. 지금 뭐 NIM이랑 별 차이 없는 걸로 지금 거의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뭐 이 경기 시카고 경기는 시카고 이야기를 조금 더 드리고 싶은데 코리 크로퍼드 선수가 이 경기에서 중간에 이제 충돌로 인해서 포스트의 머리 쪽이 또 부딪히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잔여 시간을 소화하지 못했어요. 캐머드 선수로 교체가 됐고 그 뒤로부터 완벽하게 세너데이 쪽으로 경기가 넘어갔죠. 근데 제가 듣기로는 이제 이 크로포드 선수가 또 뇌진탕 진단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또 지금 또 결장이 예정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참 시카고 팬분들은 참 올해는 참 진짜 뭐 풀리는 게 없는 또 이런 좀 답답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것 같네요. 그렇군요. 샤크스는 그냥 뭐 잘하고 있어서 뭐 별 말씀을 드릴 게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수원시청 여자 아이스하키 선수단 창단식 소식 들려왔고 그 이후에 또 풀어야 할 문제는 또 많은 것 같은데요. 어쨌든 잘 해결이 됐으면 좋겠고요.
이번 주말에 대명과 한라전 저희도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댓글 감사합니다. 램쿨하스님 댓글로 넘어갑니다. 하이원이 극적인 역전 슈타우승으로 5연승을 달리네요. 0대3에서 4대3이라니 하이원 대단합니다. 포스트 시즌에서 한국 세 팀 다 볼 수 있는 건가요? 아직 이르지만 기대해봅니다. 캐넉스는 내시빌 전 1대3으로 지다가 3피 극적으로 동점 만들었으나 연장 가서 패했네요. 그 뒤 어제 필라델피아 무난히 잡고 현재 오일러스와 경기 중입니다. 연패 끊고 팀이 좀 추스러진 것 같아 다행입니다. 욕심 같아선 오일러스도 잡았으면 하네요. 이제 2피 보러 갑니다. 세 분 감기 조심하시고요. 물 많이 드세요. 날이 너무 건조하네요. 인사 말씀으로 마무리 주셨습니다. 3천 캐시를 176회에 후원해 주셨습니다. 후원도 감사드리고요. 캐넉스는 어땠습니까? 커넉스도 최근에 경기력이 상당히 올라왔어요. 이제 인라인이 갖춰지고 그 다음에 전반적으로 수비진도 이제 에들레르 선수가 복귀를 하면서 약간 좋아지긴 했는데 그래서 에드먼턴 경기도 잡았습니다. 이 경기. 예. 좀 접전을 이끌어서 결국 잡아냈는데 결과적으로 지금 굉장히 오랫동안 연패를 했었잖아요. 8연패도 하고 그거를 극복하기에는 조금은 이제 부족할 수밖에 없고요. 지금 정도의 활약은요. 지금 경기를 36경기나 한 시점에서 베이거스랑도 4점 차이가 나고 아주 그래도 최근에 아주 분위기가 좋아서 와일드카드랑 멀지는 않은데 그래도 이제 또 와일드카드나 순위권에 진입을 하려면은 여기서 조금만 더 연승을 또 이어가야 이제 전반기에서 조금 더 만회를 해서 어떻게 보면 뭐 와일드카드나 이런 한두 경기 차이로 좀 만들어내면은 충분히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사실 뭐 커넉스도 지난주 디트로이트 말씀드린 거와 마찬가지로 올해 당장 뭐 좋은 결과를 바라기에는 사실 뭐 그 정도의 스쿼드까지는 아직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좀 느긋하게 차분하게 좀 이제 벌써 생각보다 또 더 잘 풀리고 있고 슈퍼스타도 이제 또 나타나고 이런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좀 즐겁게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즘 퍼시픽 디비전 상위권이 다들 좋은 것 같아서요. 예. 캘거리, 애너하임, 세너제이, 베이거스, 에드먼턴까지 다 분위기가 좋죠, 좋더라고요. 사실. 예, 그래서 사실 이번 주 다 뽑으려고 그랬는데 네. 예, 그렇지는 못했습니다. 네. 이제 램쿨하스님 댓글 감사히 보고 갑니다. 아스피린 공사님 댓글 또 하나 있네요. 하이원의 연승이 여기서 끝나네요. 월요일 경기 후에 댓글 주셨군요. 마지막 경기만 시간이 난 터라 직관 갔었는데 하이원 쪽에서 전반적으로 운이 따르지는 않더라고요. 선수들은 정말 악착같이 열심히 경기에 임하는 터라 체킹도 많고 반칙도 많았고 끝나고도 신경전이 보이던데 경기 끝나고 잘들 푸셨으면 하네요. 네. 하이원과 사할린의 3연전 이야기 잠시 후에 자세히 나눠보겠습니다. 기대해 주시고요. 댓글 잘 봤습니다. 플라이카미님 댓글 볼게요. 하이원의 시리즈 수입을 기대했는데 마지막 경기는 많이 아쉽네요. 선수들도 스케이팅 한 번 할 거 두 번 하고 체킹이나 슛블럭도 열심히 했는데 결과가 따라오지 않았네요. 앞으로 남은 경기들의 최대한 많은 승점 따내서 한국 세 팀 모두 봄 하키 하길 바랍니다. 하셨습니다. 비록 수입까지는 안 됐지만 이번 3연전 성과로 하이원의 플레이오프 진출 가능성은 더 커져서 한국 세 팀 모두 다 플레이오프에서 볼 수 있을 가능성 충분히 지금 점쳐지고 있네요. 댓글 감사합니다. 폴 피핀과 실버버그님 댓글 있습니다. 이번 주도 변함없이 잘 들었습니다. 애너하임이 12월 18일자 펭귄스를 원정에서 잡아냅니다. 연승 후 캐롤라이나 원정에서 지긴 했지만 또다시 승리를 이어가네요. 점점 플러스 마이너스 숫자를 끌어내리며 플러스로 향해 가고 있네요. 각 지구 8위 안에 드는 팀 중에 유일하게 마이너스인 애너하임인데 꾸역승을 계속하네요. 위니펙도 승리를 계속 쌓으며 좋은 모습 보이고 있네요. 하셨어요. 뉴저지와 필라델피아는 동부 꼴찌를 도받아서 하고 있네요. 유유. 필라델피아는 정말 하키만 잘하면 되는 상황이네요. 식서스도 버틀러를 영입하고 탑4를 굳건하게 지키고 있는 상황에서 벤 시몬스까지 날고 있는데 플라이어스의 웨인 시몬스는 팀 승리를 이끌지 못하네요. 유유. 지난주 방송에서 이현섭 기자님께서 숀 캠프를 맷 캠프로 잘못 말씀하셨네요. 이현섭 기자님께서 워낙 NBA도 전문가이셔서 헷갈리셨나 봐요. 이번 주 하덴낮 기대하겠습니다. 비어인터넷 가족 모두와 청취자 모두 감기 조심하세요. 마무리해 주셨습니다. 예, 먼저 이거 맥캠프 한 거는 제가 기억에서 꺼내다 보면은 대본에 없는 걸 꺼내다 보면 가끔씩 실수를 할 때가 있는데 다저스의 맥캠프죠? 그렇죠. 다저스 야구 선수고요. 네. 그 레인맨이라고 불렸던 이제 파워포워드는 숀 캠프 언급해 주신 이름이 맞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좀 헷갈리셨던 제가 거예요. 틀렸습니다. 이 부분은 좀 사죄를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일단
애나하임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애나하임은 참 오래 재밌어요. 팀이 보면은 진짜 뭐 자기 페이스를 그냥 끝까지 몰고 갑니다. 상대가 뭘 하든 네가 뭘 하든 나는 상관없어. 그냥 내 페이스를 그냥 쭉 그냥 계속 유지할래. 이거의 결과는 워싱턴전 역전승. 그다음에 오늘 피츠버그 펭귄스랑 경기도 피츠버그 원정에서 2골을 먼저 먹혔는데 4골을 내려놓고 이겼단 말이에요. 네. 이 정도로 굉장히 또 집중력 있는 모습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존 깁슨 선수는 제 생각에는 올해 기준으로만 봤을 때는 탑5, 탑3 안에도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 정도로 상당히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역시 좋은 골리가 있는 거는 언제나 팀 성적에 많이 도움이 된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그런 건 것 같습니다. 위니펙은 오늘 이제 또 메인으로 좀 다룰 예정이기 때문에 거기서 들으시면 될 것 같고 네. 유저지 필라델피아는 진짜 유저지는 좀 뭐 작년에 이상하게 좀 잘했다라고 이제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필라델피아는 진짜 답이 없습니다. 올해 뭐 이런 팀이 있나 싶을 정도로 답이 없는데 이건 낫에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때는 들어있으면 될 것 같고 이글스도 괜찮고 이글스는 뭐 사실 또 올해 조금 뭐 못한다고 할지라도 작년 슈퍼볼 우승했고요. 세븐티식서스는 뭐 미래를 좀 내다보면 되는데 필리스도 뭐 그냥 뭐 고만고만하죠. 최근에 좀 괜찮아졌고 근데 필라이스가 이 정도로 못할 줄은 저는 생각을 못했는데 와 진짜 뭐 공격이면 공격 수비면 수비 그냥 골텐딩 다 무너지고 하니까 웨인 시몬스 선수는 사실 작년보다는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아무래도 지금 역할이 겹친 선수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또 이러면 사실 손해를 스탯에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부분이 있고 그래도 지금 뭐 페이스로는 뭐 웨인 시몬스 선수 30골 정도를 넣을 수 있는 것 같은데 그 말인 즉슨 좋은 트레이드 매물이 될 것이다 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뭘 받아올 수 있을지는 아직까지는 모릅니다만은 그래도 올해 시몬스 선수 정도면은 뭐 꽤 괜찮게 받아올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사실 지금 플레이어스는 당장 이제 또 뭐 사실 또 한 뭐 10연승 하면 모르는데 그게 없다고 하면은 올해는 좀 어려울 것 같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어느 정도로 이제 쳐내는지 이제 이런 부분도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참고로 필라델피아는 하덴낫에 나오고요. 애너하임은 충분히 하세 꼽을 만도 했을 텐데 오늘 하세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예, 뭐 좀 최근에도 다른 기억이 있었던 것 같고 네. 또 전반적으로 뭐 비슷한 것 같아요. 이제 애나임 컬러가 그때 말씀드렸던 부분이랑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사실 퍼시픽이 진짜 다 좋아서 퍼시픽 상위권 3개를 그냥 묶어서 할까라고 생각도 해봤는데 그냥 위닝팩을 잡았습니다. 네. 팟빵 댓글 폴피핀과 실버버그님 댓글까지 다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이버 댓글 하나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라던스키님. 하이원 대명에서 러시아 선수 숫자가 너무 많다는 생각입니다. 당장 성적도 중요하겠지만 대한민국 하키 발전의 저해 요인이라 생각합니다. 한라의 경우 한국 골리는 경기 출장도 못하는 실정이고 하키 발전을 위해서 러시아 선수 인원 제한 필요합니다. 라는 의견 댓글 주셨네요. 그렇죠. 이런 의견이 나올 수 있어요. 러시아 선수 숫자가 점점 많아지고 있고 그에 따라서 한국 선수들 출장 시간은 점점 줄어들고 있고 특히 저는 이제 골리 쪽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예. 뭐 이러다가는 진짜 뭐 외국인 골리 금지 뭐 이런 조항도 걸어대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까지 드는데 글쎄요. 올 시즌 끝나고 또 시행착오를 되돌아보고 뭐 회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이 부분에 대한 두 분의 생각은 어떠세요? 뭐 장단점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외국에 잘하는 선수들이 들어오면서 그 선수들과 함께 이제 호흡을 맞추면서 오히려 시너지로 국내 선수들의 기량이 좀 더 발전이 되는 그런 또 장점이 있다고 보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한국 하키를 저해하기보다는 발전하는 요소로서도 작용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런 장점은 일단 있고요. 네. 물론 뭐 국내 선수들에게 기회가 덜 주어지는 것도 있습니다만 글쎄요. 지금 뭐 대학 선수들이나 고등학교 선수들이 실업팀으로 넘어와서 기회를 주어진다고 해서 그게 한국 발전 하키로 직접적으로 연관이 될 수는 없다고 보거든요. 어떻게든 그런 기량을 끌어올릴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한데 그런 부분에서는 뭐 러시아 선수들이라던가 외국인 선수들이 같이 팀 내에서 호흡을 맞춰 보는 것이 가장 큰 효과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골리는 좀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이거는 예전에 이제 K리그도 과거에는 그런 적이 있었잖아요. 그런 제도를 외국인 한번 했었어요. 골키퍼들이 워낙 이제 막 활약이 좋다 보니까 국내 골키퍼 보호 차원에서 이제 제도적으로 장치가 마련이 된 적이 있었기도 했는데 글쎄요. 그거를 제도적으로 막는 거는 조금 전체적인 리그를 발전시키는 데 있어서 좀 시대를 역행하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네. 예, 뭐 다른 분들은 또 다른 의견을 갖고 있겠지만요. 국내 꼴리를 또 육성하기 위해서는 다른 방법, 다른 시도들이 좀 더 필요하지 않을까. 예, 어떻게든 불리한 점이 많죠. 뭐 군대 문제도 있고 또 국내 뭐 대학부부터 해가지고 경기들이 없는 문제들도 있고요. 그런 문제들이 먼저 선결돼야 꼴리 육성이 가능하리라 보고 억지로 외국인 꼴리 안 쓰고 억지로 실업팀들한테 국내 꼴리 써라고 강요하는 거는 글쎄 국내 대회면 모를까 이게 또 아시아 리그다 보니까 예 또 그런 부분에서는 또 안 맞는 부분들이 있어서 다른 부분에서 좀 방법을 찾아봐야 되지 않을까. 저는 지금 말씀 들으면서 생각난 건 꼴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구조에서는 한국 선수가 출장을 할 수가 없는 구조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렇다면 진짜 NHL처럼 그 정도 일정 수준 이상의 경기 수를 늘려서 백업 꼴리가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를 그게 맞는 거죠. 만들어줘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환경적으로 좀 네. 바뀌어야 되지. 네. 어떻게든 어쩔 수 없이 실업팀은 성적이 우선시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예, 뭐 한국 하키 발전을 위해서 니들이 희생을 해. 자기 생돈 쓰면서 실업팀들이 그렇게 할 의무는 없거든요, 사실상. 예, 뭐 그런 부분에서는 실업팀들한테 강요를 하기보다는 실업팀들이 어떻게 해서든 백업 권리를 써야 되고 뭐 거기에서 뭐 한국 권리를 더 쓸 수 있게끔 환경을 만들어내고 조성을 하는 게 우선 과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일단은 국내 게임이 더 많아져야죠. 지금 뭐 대학 유리그 시작하면서 코리아 리그 안 하고 뭐 다 없어지고 종합선수권도 축소돼서 지금 토너먼트로 바뀌고 뭐 여러 가지 국내 여건 점점점 안 좋아지고 있잖아요. 환경들이. 네. 일단 그런 부분들부터 해결이 돼야 자연스럽게 국내 선수들 기량 발전이나 아니면 국내 꼴리들의 기량 발전 경쟁력이 좀 생겨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감독들이 국내 어린 선수들이 잘하면 무조건 쓴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쓰지 않고 러시아 선수를 쓴다라는 거는 앞서 말씀 주신 이제 성적적인 부분도 있지만 전반적으로 대학 선수들의 기량이 아시아 리그에 뛰기에는 적합하지 않다라는 부분이 이런 부분에서도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네. 이 부분은 이제 국내 선수들이 기량을 조금 더 발전을 시키는 게 선결적으로 이제 그러니까 자리를 빼앗아 오라 이거죠. 이제 러시아 선수들을 쓸 필요가 없게 국내 선수들이 잘하면 왜 러시아 선수를 씁니까? 아예 쓸 이유가 없어요. 오히려 뭐 스피드로 더 이제 밀어붙인 팀 컬러를 그렇게 가져가고 이러면은 아예 안 쓰는 생각도 하는데 그러기에는 사실 앞서 말씀 주셨듯이 팀 성적이나 이런 부분도 충분히 연관이 되어 있는 거고 이게 물론 뭐 한국 바퀴 발전을 위해서 그리고 제가 생각했을 때는 국내 세 팀이 한국 바퀴 발전을 위해서 막 진짜 아예 대학인 이제 선수들을 어쨌든 쓰고 있어요. 네. 지금 최근에도 굉장히 뭐 대면 같은 경우에는 열심히 젊은 선수들이 영입하고 있고 한라도 마찬가지고 하이온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그런 부분을 보시면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1차적으로는 국내 선수들이 대학에서 곧 나온 선수들의 기량이 당장은 이제 아시아 리그에 통하지 않은 수준이기 때문에 또 러시아인이라는 쿼터를 쓰지 않는 외국인 옵션을 고려를 하는 거고요. 네. 이제 그 부분이 해결되기 위해서는 국내 선수들의 기량이 진짜 막 뭐 예전에 정말 뭐 황금 세대라고 불리는 뭐 선수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김기성 사실 그리고 뭐 박우상 그리고 또 김원중 뭐 이런 선수들 나왔던 것처럼 이런 선수들이 나오면 사실 굳이 뭐 그렇게 뭐 외국인 한 명 더 쓰면서 돈도 더 드는데 네네. 그런 선택을 할 필요가 없거든요. 사실 근데 최근에 보시면은 그 정도의 기량을 가진 선수들이 최근 한 5년간 나타났냐고 생각하시면은 생각나는 선수가 그렇게 많이 없으실 겁니다. 이제 그런 현실적인 것만 보더라도 구단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현실적인 결정을 지금 하고 있는 거고요.
진짜 제 그냥 생각은 그거예요. 국내 선수들, 대학 선수들의 기량이나 뭐 젊은 선수들의 기량이 즉시 전력감이다. 이러면은 무조건 씁니다. 근데 사실 아직까진 그러지 않다라는 게 증명이 되고 있고요. 이 부분은 이제 뭐 지도하시는 이제 유소년부터 이제 지도하시는 분들이 조금 더 이제 기량을 끌어올릴 필요가 있는 거죠. 네. 그런 부분이 성결 과제가 아닌가 싶고요. 전반적으로 러시아 선수들이 들어온 거에는 리그 자체에서는 오히려 경기력이 상위 평준화가 됐기 때문에 뭐 리그 입장에서는 조금 더 반가운 소식이지 않나 싶습니다. 관객 입장에서도 조금 더 경기가 재밌어진 부분도 분명히 있을 거고요. 예, 제 생각은 그래요. 그래서 그렇다고 뭐 세 팀이 진짜 아예 뭐 완전 성적만을 바라보고 지난판 다 러시아인들 써가지고 그런 것도 아니고 뭐 젊은 선수들은 다 로스터에 있거든요. 그리고 뭐 4라인이나 뭐 3라인에 충분하게 지금 기용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대면 같은 경우에는 또 뭐 서영준 선수라든지 정종현 선수라든지 이런 선수들 보면 상당히 큰 역할을 지금 팀에서 차지하고 있어요. 네. 예, 이런 것만 보셔도 예, 충분히 저는 이제 러시아인들을 쓴다고 해서 국내 선수들의 기량이 저하 이런 부분까지 논하기는 조금 이르지 않나 싶습니다. 참 라던스키님의 지적이 충분히 일리가 있는 지적이고요. 맞아요. 절충선 참 이 밸런스를 맞춘다는 게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이번 시즌에 아시아리그 러시아 쿼터를 푼 첫 시즌인데 아마 뭐 시즌 종료 후에 이런저런 또 얘기가 나오겠죠. 뭐 그 이후에 또 최근 몇 년간 아시아리그도 외국인 선수 제도가 계속 바뀌지 않았습니까? 예. 또 그러한 것들을 고려해서 또 변경될 수 있는 여지는 충분히 있을 것 같고요. 뭐 각 구단들도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할 것 같고요. 예. 좀 그 절충선, 참 적절한 밸런스를 찾는 게 급선무인데 앞으로 좀 고민이 더 필요한 부분인 것 같네요. 좋은 의견 감사히 잘 봤습니다. 여러분이 주신 댓글 모두 다 살폈습니다. 댓글, 후원 참여해주신 분들 모두 감사드리겠고요. 사연 배틀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이스하키에 관한 이야기 힘찬 골뱅이 온더스포츠.co.kr로 사연 보내주시면 또 선물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비하인드넷 177회고요. 이현숙 기자와 함께 해외 하키 뉴스 살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소식 준비하셨나요? 예, 채널원컵 뭐 올해 우리나라 가지 않았지만은 네. 채널원컵 이야기랑 사실 채널원컵 이야기보다는 하키 클래식 이야기에 조금 더 무게를 두고 싶어서 이 내용을 준비해봤습니다. 네. 결과적으로 러시아 유럽 쪽 내용이네요. 네, 채널 원컵 매년 연말에 그렇죠. 12월에 진행이 되는 대회고 세계 최강 팀들의 집합 대회잖아요. 그렇죠. 예. 북미 빼면 사실 뭐 최강팀 집합, 유럽 최강팀들의 집합 대결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유럽 엘리트들의 뭐 집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올해도 러시아, 핀란드, 스웨덴, 체코가 올해는 한국이 없기 때문에 라운드 로빈 형식으로 한 게임씩 다 했어요. 그래서 3게임을 치렀고요. 결과적으로 러시아, 핀란드, 스웨덴, 체코 딱 이 순위로 대회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올해 채널 원컵 대회 두드러진 특징이 있었다면서요? 예, 사실 하키 클래식이 야외 경기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이거 채널 원컵 이야기는 그냥 앞에 좀 곁들인 거고요. 예.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하키 클래식 야외 경기로 펼쳐진 이번 채널 원컵 대회였습니다. 예, 그때도 이제 잠시 언급을 드렸었죠. 몇 주 전에 잠시 언급을 드렸던 것 같은데 채널 원컵의 마지막 경기였던 러시아와 핀란드의 경기는 제니트 축구팀, 그죠? 제니트의 홈구장이라고 할 수 있는 가스프롬 아레나에서 펼쳐졌습니다. 예. 근데 이 경기는 또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타라소프 씨를 좀 기리는 의미도 있는 경기였어요. 그래서 예. 러시아 국가대표팀이 왼쪽 가슴에 타라소프 씨의 이제 그 패치를 붙이고 이제 경기에 임했고요. 야외 경기로 치러졌었고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퍽드롭 행사를 타티아나 타라소바 씨가 와서 했습니다. 아, 지난주에 소개해드렸던 타라소프의 딸. 그렇죠. 피겨
전설적인 러시아 코치라고 할 수 있는 타라소바 씨가 이제 퍽드롭을 했고요. 네. 경기 자체는 아주 싱겁게 끝났는데 5대 0으로 러시아가 1대1을 확정짓는 좀 화려한 경기였습니다. 네. 야외 경기로 펼쳐졌던 마지막 경기 러시아 대 핀란드의 경기였는데요. 많은 주목을 받았을 것 같은데요. 예, 뭐 야외 경기라서 어쨌든 흥행적인 부분을 언급을 드리기 전에 이제 뭐 하키 역사상 굉장히 많은 최근에 야외 경기가 있었어요. 그런데 일단 최고 관객 동원이 어느 경기에서 이루어졌는지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2010년에 펼쳐졌던 미시건 대학교 풋볼팀인 미시건 스타디움이 있습니다. 여기서 경기가 펼쳐졌는데 미시건 대학교와 미시건 주립대의 경기였어요. 근데 이제 미시건 대학교는 울버린스고 주립대 같은 경우는 스파르탄스인데 이 두 팀이 뭐 농구도 그렇고 정말 뭐 미시건 같은 미시건주에서 엄청 치고 받고 하는 스포츠도 그렇고 뭐 대학 뭐 종합 순위적인 측면에서 미시건 대학교가 조금 더 좋지만은 미시건 주립대는 절대 프라이드에선 지지 않는 이 미시건 주립대의 슬로건이 스파르탄스거든요. 이 얘네들이 정말 지지 않는 이런 투지를 항상 보여주는 팀들입니다. 이 두 팀이 이제 2010년에 맞붙었는데 11만 3천 명이 경기장을 찾았어요. 정말 어마어마한 숫자가 경기장을 찾았고요. 네. 프로리그 그러니까 뭐 NHL, KHL 프로리그 같은 경우에서 최대 동원 숫자는 같은 장소에서 펼쳐졌습니다. 미시건 스타디움에서 펼쳐졌는데 윈터 클래식 2013년도에 디트로이트와 토론토전에서 10만 5천 명이 경기장을 찾는 또 어마어마한 관객 동원을 성공을 하면서 이 두 경기가 1위, 2위를 차지하고 있는 그러니까 한 10만 명 정도도 온다라는 부분을 좀 인지하시면 될 것 같네요. 역대 야외 경기 중에서 최고의 관중 수를 기록했던 경기를 소개해 주셨는데 11만 명이 넘게 수용할 수 있는 경기장도 참 대단하고 폭이 보일까요? 그냥 즐기러 가는 거죠. 저 멀리서 그냥 작게 보이지도 않아요. 선수도 안 보일 것 같은데. 엄청나군요. 그렇다면 이번 야외 경기, 이번 하키 클래식은 어느 정도 관중이 들어왔나요? 예, 이번 하키 클래식 같은 경우에 최종 집계가 7만 1,381명이 왔습니다. 뭐 정말 대단한 수치라고 할 수 있는데 야외 경기 역사상으로 살펴봐도 전체 5위에 해당하는 좀 상당히 많은 이제 관객이 찾아온 대규모였다고 할 수 있어요. 상당한 수준이 됐군요. 그렇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 사실 이제 미식 축구 풋볼 경기장에서 이제 뭐 윈터 클래식이라든지 뭐 스타디움 시리즈가 많이 열렸습니다. 뭐 랄프 윌슨 스타디움에서도 열렸었고 하인즈 스타디움 그리고 질레트 스타디움 이런 식으로 풋볼 경기장, NFL 풋볼 경기장에서 많이 열렸고요. 그리고 과거 윈터 클래식 보시면 뭐 스타디움 시리즈도 리바이스 스타디움 여기가 49ers 샌프란시스코 49너스의 홈인데 여기서 뭐 열려면은 당연히 풋볼 경기장이니까 관중석이 많잖아요. 네. 그래서 한 6만 명대 후반에서 한 7만 명대 초반까지 관객 동원이 되는 경기장들입니다. 다. 그리고 실제로 윈터 클래식이나 스타디움 시리즈도 그 정도 동원이 됐고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은 그 수준으로 동원을 했죠. 이번 하키 클래식도 7만 1,000명이니까요. 그런데 같은 축구 경기장에서도 2010년에 야외 경기가 한번 열린 적이 있습니다. 네. 어디에서 열렸냐면 2010년에 독일과 미국전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샬케의 홈구장인 벨틴스 아레나에서 이제 열렸었습니다. 월드 챔피언십 경기였거든요. 그런데 이 경기는 7만 7,800명이 이제 관객 동원이 되면서 또 굉장한 흥행을 불러일으켰던 대회가 있는데 어쨌든 같은 축구장에서 열린 것과 비교를 하면은 조금 적은 수치이기는 하나 미국의 풋볼 경기장에서 이제 열렸던 경기와 살펴보면은 뭐 거의 비슷한 관객 동원을 끌어냈다라는 부분에서 흥행적인 측면에서는 성공했다라고 저는 이제 평가를 드리고 싶어요. 네. 근데 이게 또 가능했던 이유는요. 핀란드와 러시아의 경기였잖아요. 예. 그런데 핀란드 헬싱키역에서 상트페테르부르크 그러니까 경기장 가스프롬 아레나가 있는 상트페테르부르크는 항공편도 당연히 있고요. 열차편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통적으로 상당히 편리하다는 거고요. 게다가 고속열차까지 있어요. 3시간 30분이면 갈 수 있습니다. 그 정도로 교통이 굉장히 잘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역시 흥행에 많이 도움이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네요. 핀란드 원정 팬들도 넘어갈 수 있는 그렇죠. 그런 또 용이한 조건들이 있었기에 이번에 7만 명이 넘게 들어오는 그런 또 야외 경기로 기록이 됐군요. 하키 클래식 이 야외 경기는 참
그만의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매번 소개가 될 그렇죠. 때마다 눈길을 끄는데 막 눈이 와서 진짜 엄청 장관을 연출할 때도 있고요. 네. 보통 최근에 윈터 클래식 보면은 막 정말 눈이 계속 와가지고 중간에 막 눈을 치워야 되고 눈 때문에 약간 경기가 지연되고 이런 경우도 심심찮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 가스프롬 아리나에서 펼쳐졌던 이번 하키 클래식은 너무 추웠어요. 그래서 지붕을 닫고 경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야외 경기 의미가 좀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뭐 반쯤 실내 경기긴 한데 그냥 축구장에 물치어서 경기한 거죠. 어떻게 보면 쉽게 그냥 말씀을 드리면요. 네. 앞으로 뭐 가까운 시일 내에 또 이런 하키 클래식 경기 뭐가 있을까요? 하키 클래식은 그때 뭐 몇 주 전 때도 설명을 드렸지만 2부작입니다. 다음 주 22일 날 이번 주인가요? 이번 주 주말이네요. 그렇죠. 이번 주 주말에 체스카와 스카 군대 라이벌리 그리고 KHL 서부를 대표하는 라이벌리의 대결이 펼쳐질 예정입니다. 예. 그런데 이 두 팀과의 경기에서는 얼마나 관객 동원이 될지 뭐 이런 부분을 좀 비교해서 보시는 것도 좀 재미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체스카와 스카 이 뭐 라이벌 경기이기 때문에 기대가 되네요. 예, 뭐 다음 주는 그래서 뭐 KHL 살짝 언급해 드리면서 뭐 흥행이 어느 정도만 됐다라는 수준에서 언급을 드리겠습니다. 기대해 보겠습니다. 채널 원컵 더불어서 하키 클래식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잠시 후에 NHL 핫앤낫 이어가 보겠습니다. 매주 계속되고 있는 NHL 핫앤낫입니다. 지난 한 주간의 NHL의 동향을 되돌아보는 시간인데요. 오늘 핫 첫 번째 역시 연승을 달리고 있는 팀인데 바로 템파베이의 연승에 제동을 걸었던 그 팀입니다. 위니펙 제츠입니다. 위니펙 제츠가 오늘 핫앤낫 핫 메인을 차지했습니다. 예, 이게 사실 이 팀 메인이 될 수밖에 없는 게요. 템파베이를 잡아냈다라는 부분도 그렇고 지금 5연승 거두면서 결과적으로 서부 최상위권 경쟁에도 합류를 한 상황이에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팀을 언급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템파베이의 8연승이었죠? 8연승이 끝나는 그 경기 잡고 연승을 이어갔던 위니펙 5연승을 달리고 있는데요. 5연승 기간 내용이 어땠는지 좀 더 자세히 볼까요?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파워플레이예요. 지금 사실 진짜 경이로운 수준의 파워플레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파워플레이 성공률이 상당히 좋고요. 올해 제치의 사실 성공의 원동력이지 않나, 가장 큰 원동력이지 않나 싶습니다. 네. 위니펙이 지금 파워플레이 성공률이 30%가 넘어요. 이 정도로 정말 막강한 파워플레이 위력을 갖추고 있고요. 1번 라인으로 나오는 선수들이 상당히 오랜 시간을 소화를 하는데 파워플레이 첫 번째 조거 뭐 샤이플리, 휠러, 라인에 그 다음에 커너, 버플린 이렇게 5명이 나오는데 상당히 이제 이 선수들이 래퍼 움직임이라든지 공격 전개가 상당히 좋습니다. 예. 5연승 기간에도 이 파워플레이의 힘은 건재했는데요. 5연승 기간 동안 무려 19개의 파워플레이 찬스에서 9골을 넣었습니다. 거의 뭐 50%네요. 그렇습니다. 이 뭐 정말 뭐 막을 수가 없는 이런 뭐 최강 파워플레이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파워플레이가 건재한 위니펙이 충분히 서부의 상위권을 지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팀적으로 봤을 때는 파워플레이가 가장 눈에 띈다라는 말씀이셨는데 그렇다면 좀 선수 개인적으로 들어갔을 때 이번 5연승 기간에 가장 MVP를 꼽아보자면 어떤 선수가 있을까요? 마크 샤이플리 선수입니다. 마크 샤이플리. 예, 이 선수를 정말 안 꼽을 수가 없는데 물론 뭐 블레이크 휠러 선수도 상당히 이 선수가 좋은 콤비를 보이면서 잘한 이유가 뭐 휠러 선수도 어느 정도 있겠지만 확실히 5연승 기간에서는 샤이플리 선수의 존재감이 비문났던 경기들이 많았어요. 네. 5경기 연속 멀티 포인트를 했습니다. 그리고 14개의 공격 포인트를 쓸어 담았죠. 연승이 처음 시작된 시카고전을 제외를 하면은요. 모든 결승골, 그러니까 최근 4경기의 결승골에 다 샤이플리 선수가 관여되어 있습니다. 예. 근데 이 중에 2개는 본인이 마무리를 했기 때문에 본인이 2개는 마무리 짓고 2개는 도와줬어요. 그러니까 4연승에 정말 큰 도움을 준 어떻게 보면 좀 위니펙의 해결사 같은 느낌으로도 확실하게 자리를 잡는 모습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샤이플리 선수가 예전에 OHL 처음 막 드래프트 할 때 7라운드 OHL 드래프트 7라운드에 뽑히고 막 이랬는데 주니어리그에선 7라운드 드래프트에 뽑혔던 선수가 OHL 1라운드 드래프트에 뽑히고 이 정도 팀의 에이스까지 생각하는 걸 보면은 참 샤이플리 선수가 대단하다라는 부분을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 5경기 14포인트를 올리고 있는 마크 샤이플리 선수였고요. 위니펙 제츠 5연승. 연승이 어디까지 갈 수 있을지, 이 상승세가 지속될 수 있을지에 대한 또 부분도 생각해보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예, 결과적으로 지금 위니펙이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라고 하면은 장기적으로 성공을 해야 돼요. 그냥 뭐 1위 뭐 프레지던트 트로피라든지 뭐 그냥 스탠리컵 파이널 정도에 나가는 수준이 아니라 진짜 이 팀 우승이 목표인 팀입니다. 그런데 지금 장기적으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코너 헬레벅 선수가 조금 더 잘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올해 사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헬레벅 선수가 베지너 트로피 후보 최종 3위까지 올라가면서 진짜 철벽에 가까운 모습 보여줬거든요. 예. 평균 실점 2.36에다가 세이브 성공 92.4%면 정말 대단한 수치라고 할 수가 있는데, 올 시즌 이런 모습이 전혀 안 보입니다. 진짜 전혀 안 보여요. 정말 불안하면서, 그리고 템파베이 전을 보신 분들도 아시겠지만 진짜 쉬운 골을 너무 많이 허용합니다. 이건 응당 막아야 될 골을 정말 내주고, 이런 부분도 2골 정도, 템파베이 전만 당장 봐도 한 2골 정도 있었단 말이에요. 네. 이렇게 아쉬운 모습이 계속 드러나고 있는데, 올해는 심지어 세이브 성공이 91%가 안 돼 90.8%로 이제 기억을 해요, 저는. 근데 이런 흐름이 장기화가 된다면은 결과적으로 위니펙이 노리는 건 아까 말씀드렸듯이 스탠리컵이에요. 그런데 작년에 페카리네 기억나십니까? 7차전에도 무너지면서 위니펙한테 지지 않았습니다. 예. 이런 모습이 올해는 위니펙한테 안 나오라는 보장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장기적으로 헬러벅 선수가 더 안정적인, 좀 작년에 버금가는 모습으로 경기력이 올라와야 될 시점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니펙 팀이 좀 더 안정적으로 가기 위해서는 헬러벅 선수의 분발이 필요할 것 같네요. 오늘 위니펙 제츠가 핫앤낫 핫 첫 번째를 차지했습니다. 핫! 한 팀 더 있는데요. 팀이 아니네요, 오늘은. 그렇습니다. 네. 누군가요? 어느 선수인가요? 이번 주 3스타 넘버원 처음에 선정이 된 선수, 알렉산드르 오베치킨 선수입니다. 알렉산드르 오베치킨 선수가 핫에 나올 정도면 지난 한 주가 엄청났다는 건데 어떤 활약이 있었나요? 정말 경이로운 골 페이스를 계속 이어가고 있어요. 이 선수가 이 정도로 꾸준한 시즌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사실 골 득점원은 항상 기복이라는 요소를 끌고 갈 수밖에 없어요. 지금 베이거스의 맥스 패처러티 선수 그렇죠. 당장 최근에 파트리크 라이네 선수 이름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없죠. 지금 이런 부분만 보셔도 상당히 이제 골 득점을 많이 하는 선수들은 기복이라는 거를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올해 오베치킨 선수는 기복이 없어요. 정말 대단한 시즌을 보내고 있습니다. 꾸준하다는 말씀이신데요. 몇 골을 기록하고 있습니까? 32경기를 소화한 시점에서 오베치킨 선수는 29골을 기록을 하고 있어요. 네. 그런데 저 올해 오베치킨 선수를 지금까지 시즌이 오면서 그렇게 언급을 드린 적이 없잖아요. 올해 제가. 그러네요. 뭐 그렇죠. 거의 처음 언급되는 것 같은데요. 라이네, 오베치킨 선수는. 스키너 이런 선수들은 많이 언급을 드렸지만은 오베치킨 선수 결국 다 제꼈습니다. 지금 1위예요. 골랭킹 1위. 예. 막 두각이 드러난 적은 없었지만 결과적으로 꾸준하게 득점을 한 결과 1위입니다. 12월에 펼쳐진 7경기에서 해트트릭을 2차례 기록했는데 이 2차례도 백투백이었고요. 7경기에서 10골을 넣을 정도로 정말 뭐 득점에서 역시나 오베치킨은 오베치킨이다 라는 부분이 절로 나올 정도로 훌륭한 기록을 써나가고 있습니다. 네. 뭐 언제적 오베치킨입니까? 근데 그렇죠. 여전히 지금 85년생이죠. 그러니까 만으로도 32, 33세에 해당하는 선수인데, 연속 포인트 기록을 또 하나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제 또 준비를 해봤어요. 네. 오베치킨 선수가 최근 지금 14경기 연속 포인트를 올리고 있어요. 23개의 공격 포인트를 올리고 있는 와중입니다. 그런데 이게 오베치킨 선수의 긴 커리어 동안 최장 기록이에요. 최장 기록을 32살, 33살에 지금 달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전의 연속 포인트 기록이 몇 경기였냐고 하면은, 오베치킨 선수가 한창 88할 때였던 2년차 시즌 0607 시즌에 13경기 연속 포인트를 한 적이 있어요. 오베치킨 선수. 그때 20개 포인트를 이제 기록을 했는데, 이거를 12년이 지난 지금 시점에서 깨버렸습니다. 14경기 연속 포인트. 그렇습니다. 본인의 기록을 또 갱신을 하는 이런 또 어마어마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확실히 작년에 좀 좋았나 봐요. 기분이 많이. 그러니까 작년도 아니고 올해였죠. 올해 중순에 이 스탠리컵을 이제 든 게 달콤했나 봅니다. 네. 이제 노는 모습이 그렇게 많이 나왔습니다. 오베치킨 선수가 진짜 스탠리컵 들고 막
TV쇼에 나와서도 막 그 술을 마시고 거기다가 또 술 붓고 마시고 끝나고 난 다음에 술 취해갖고 그냥 뭐 그 야구장 앞에 그 분수에서 막 헤엄치고 뭐 제정신이 아니면서 얘 오베치킨 이렇게 노래갖고 내년에 되겠나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이게 달콤한 게 더 컸어요. 그러니까 올해도 하겠다는 의지가 돋보이는 시즌이라고 평가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그 부분은 그대로 개인 기록에서도 나타나고 있는 것 같네요. 오베치킨 지난 시즌에 컵 들어올려서 동기부여적인 측면에서 그렇죠. 좀 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더 커 보였었는데 이제 나이도 나이고 그렇죠. 내려올 가능성도 좀 점쳐졌는데 전혀 전혀 정반대로 지금 더 페이스를 끌어올리고 있는 오베치킨 선수군요. 이게 빛나는 이유를 지금 마지막으로 언급을 드리는 게 워싱턴 성적까지도 언급을 드리고 싶어서 좀 했어요. 워싱턴도 지금 좋죠. 너무 좋죠. 좋습니다. 지금 메트로 디비전에서 유일하게 제일 좋은 팀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라인의 선수가 이제 막 연속 득점을 쓸 때는 막 위니펙이 생각보다 그렇게 성적이 좋지가 않았습니다. 막 경기 막 2경기 지고 막 이런 것도 있었는데 오베치킨 선수는 지금 최근 위니펙과 마찬가지로 5연승을 달리면서 메트로 디비전 독주 체제를 사실 지금 하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요. 네. 지금 리그 최강팀인 템파랑은 사실 거리가 조금 있는데 버펄로, 토론토, 위니펙, 내슈빌, 캘거리, 콜로라도 이런 팀들 다 따라잡아 거의 어깨를 나란히 하는 수준까지 승점을 올리는 데 성공을 했거든요. 네. 올해도 만약에 지금 성적을 유지해서 메트로 디비전 1위로 마무리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충분히 워싱턴 캐피털스도 동부를 제압할 정도의 실력을 가지고 있는 팀이기 때문에 좀 재미있게 지켜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베치킨이 건재한 워싱턴의 올 시즌 또 기대가 되네요. 오늘 핫 두 주인공을 먼저 봤습니다. 이제부터는 낫으로 넘어갈 텐데요. 오늘 낫 첫 번째부터 볼까요? 댈러스 스타스입니다. 댈러스 스타스가 역시 연패에 빠져 있고 낫에 등장을 했네요. 연패도 연패인데 이 팀에 걸쳐있는 상황 자체가 너무 안 좋기 때문에 이제 선정을 해봤습니다. 네. 베이거스전 패배를 시작으로 4연패를 달리고 있거든요. 승점도 35점으로 센트럴에서 지금 하위권까지 내려간 상황이에요. 근데 좀 많이 아쉬운 점이 뭐냐면은 이 4연전을 잘 치렀다면은 최상위권 합류도 가능한 문턱에 있었단 말입니다. 네. 댈러스 스타스라는 팀이요. 그런데 4연패를 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극과 극 이 시나리오에서 제일 안 좋은 시나리오가 나오고 말았죠. 4연패. 고비를 넘지 못한 느낌이 됐는데 어떤 문제가 있었을까요? 댈러스의 문제는 기복이에요. 작년에도 마찬가지로 올해도 그 기복이라는 팀 컬러는 아주 건재를 합니다. 주축 베테랑 선수 클링베리 선수들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줄부상으로 인해서 지금 댈러스 같은 경우에는 경험이 다소 부족한 젊은 선수들이 굉장히 수비의 중심축을 차지하고 있는 선수들이 많아요. 예. 그런데 이 상황에서 좀 기복 있는 수비력이 결과적으로 지금 댈러스의 발목을 잡고 있는 상황이지 않나라고 싶습니다. 이제 댈러스가 실점 같은 부분에서는 결코 나쁘지는 않은 팀이에요. 지금 실점에서 상당히 상위권에 올라가 있는데 기복이 있다라는 부분이 결과적으로 경기를 내주고 있는 결정적인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예. 베이거스전 같은 경우에도 연속으로 3골을 실점을 하면서 패배를 했고요. 세너제이전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한 골을 넣은 직후에 3실점을 하면서 경기가 틀어져 버렸고 콜로라도전 역시 처음에 이 콜로라도한테 3골을 이제 내주면서 경기가 어려워졌는데 결국적으로 뒤집지 못했죠. 이런 부분으로 그 다음에 댈러스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좀 좋은 기복을 나타냈었던 경기도 있었어요. 그게 애나하임전입니다. 연속 3골을 넣으면서 좀 분위기를 휘어잡았나 싶은 경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그 경기도 연속 5실점을 하면서 역전패를 해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이 기복이 자체가 계속 발목을 잡고 있는 지금 형국으로 가고 있고요. 사실 올해 댈러스 정도의 전력이면 충분히 베이거스, 세너제이, 그 다음에 콜로라도, 그 다음에 애나하임까지도 해볼 만은 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5할도 아니고 4연패로 이 마감을 했다는 거는 참 댈러스 입장에서는 참 답답한 주간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네요. 기복의 댈러스 스타스. 그 기복을 얼마만큼 떨쳐내고 안정성을 취할 수 있느냐. 이게 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낫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또 한 팀 볼까요? 필라델피아 플라이어스입니다. 드디어 나왔습니다. 필라델피아 플라이어스 낫에 등장하고 말았는데
좀처럼 올라오질 못하고 있네요. 예, 전반적인 체제 개편했죠. 뭐 단장을 비롯해서 코치진, 오늘은 뭐 감독까지 갈아치우면서 다 이제 뭐 일신을 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는 이제 꼽을 당시에는 감독이 교체가 안 됐기 때문에 코치진이 일신 되었다까지만 이제 언급을 드릴게요. 네. 분위기 전환을 어쨌든 깼는데 경기력 개선이 하나도 없었어요. 진짜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렇게 답답한 팀이 처음 봤습니다. 저는. 그러면서 4연패를 하면서 오늘 또 동부 최하위를 찍는 이런 또 업적을 달성을 했네요. 분위기 전환이 안 되고 있다는 말씀이신데요. 좀 더 문제점을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1차적인 문제는 저는 골텐딩이라고 생각을 해요. 부상으로 인해서 골텐딩이 완전히 망가져 버렸습니다. 브라이언 엘리엇 선수도 나갔고 그 다음에 네오빌리트 선수도 부상에서 얼마 전에 복귀를 했는데 또 이번에 가족의 출산 때문에 디트로이트전은 또 출전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결과적으로 AHL급 골리들이 네트를 지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게 플레이스의 약한 수비진, 프리뷰도 언급을 드렸지만 플레이스의 약한 수비진과 맞물려가지고 정말 뭐 최악의 결과가 나오고 있어요. 팀의 최고 약점으로 지금 부각이 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20살, 21살짜리 카터 하트 선수까지 골리 유망주라고 할 수 있는 이 선수까지 불러들이는 또 정말 그만큼 골리가 없습니다. 지금 그 정도로 어려운 상황을 하고 있고요. 네. 물론 뭐 하트 선수가 장기적으로는 이 선수한테 필라델피아가 골리로 생각을 할 거고 메인 골리로 생각을 할 거고요. NHL 전체를 따져서도 상당히 상위권인 골리 유망주긴 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여물지 않았어요. 골리 같은 경우에는 성장이 그렇게 막 성장을 좀 종잡을 수가 없는 포지션이고 20대 후반에서도 주전으로 자리 잡는 골리가 있는가 하면은 뭐 20대 중반 초반에서도 중전 자리 잡는 선수들이 있어요. 그런데 AHL에서의 카타트 선수의 모습을 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프로 레벨에서 조금 더 경험이 필요한 상황이거든요. 네. 근데 너무 급하게 올린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올 수 있는데 급하게 올릴 수밖에 없는 지금 플레이스의 좀 눈물 나는 골리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참 역시 골텐딩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 팀은 성적이 나오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역시 필라델피아도 그 부분이 지금 가장 뼈아픈 상황인 것 같고요. 계속해서 무기력한 지금 경기가 계속되고 있는 것 같거든요. 뭐 득점 부분도 터지지 않고 있는 건 마찬가지잖아요. 득점도 사실 이제 이 득점력 자체가 필라델피아 어떻게 보면 좀 무기 중에 하나였어요. 그래도 1라인이 탄탄하고 올해는 뭐 벤리스타익 선수가 들어와서 2라인도 좋아진 데다가 그리고 이 팀은 어쨌든 결과적으로 작년까지만 해도 파워플레이가 상당히 좋은 팀이었거든요. 네. 파워플레이 1라인의 성공이 상당히 좋은 팀이었는데 올해는 온데간데 없습니다. 이 뭐 특징이 완전히 사라지면서 지금 4연패 기간 동안 캘거리전을 제외하면은 경기당 1득점 이제 3경기에서 1점씩 밖에 이제 넣지 못했고요. 득점력 빈곤에 시달리고 있다는 부분을 언급을 드리고 싶습니다. 캘거리전 같은 경우는 잘했는데도 졌어요. 잘했는데도 뭐 지는 경기는 있을 수 있습니다. 어쨌든 네. 그 부분까지는 언급을 드리고 싶지 않은데 나머지 3경기에서 그냥 아주 참담한 경기력, 득점력을 선보인 부분은 사실이고요. 물론 보라체크, 지루 같은 선수들이 매 경기 뭐 1점 정도는 만들어내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 두 선수를 제외한 나머지 어떻게 보면 좀 어린 선수들 뭐 조던 윌 선수라든지 놀런 패트릭 선수라든지 이런 선수들의 성장이 생각보다 이제 그렇게 빠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좀 보조 득점원 부분에서 약점을 보이고 있는 게 필라델피아 전반적인 득점력에서도 좀 약점이 나오지 않는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런 가운데 필라델피아가 오늘 감독을 바꿨다고 말씀 주셨는데 예, 데이브 박스톨 감독이 오늘 이제 교체가 됐는데 이것도 이야기가 좀 재밌어요. 사실 필라델피아 비트 리포터 그러니까 필라델피아 플라이어스의 전담 기자라고 그냥 뭐 번역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 보도가 그제 이틀 전에 나왔는데 학스톨 감독을 해임하고 얼마 전에 이제 시카고에서 내려온 조엘 쿠엔빌 감독을 이제 필라델피아가 앉힐 것이다라는 네.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뭐 필라델피아 팬덤이 난리가 났는데 드디어 학스톨 적폐청산 막 이러면서 난리가 났습니다. 네. 그런데 갑자기 그게 우리는 갑자기 필라델피아 팀에서 성명이 나왔는데 우리의 감독은 학스톨이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리고 일부 NHL 인사이더들도 조엘 쿠엔빌과 필라델피아는 접촉한 적이 없다 이러면서 영 흐지부지 이렇게 돼버렸습니다. 네. 그런데 어제까지만 해도 이제 우리의 감독은 학스톨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필라델피아 플레이어스가
돌연 오늘 아침에 해임을 발표를 했어요. 학솔 어. 감독이 해임을 발표했습니다. 네. 그리고 단장인 척 플래처 씨도 와서 해임을 발표를 했고 감독은 지금 AHL 산하구단 리아이벨리 팬텀스의 감독이 이제 필라델피아 플라이어스의 감독이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후임들이 아니고. 예. 그렇죠. 근데 뭐 상황이 어떻게 될지는 앞으로도 모를 것 같습니다. 이제 플래처 씨는 이 감독이 올해 끝까지 별일 없으면 갈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또 모르죠. 어제 이야기를 오늘 뒤집은 플라이어스이기 때문에 또 감독 누가 될지 좀 차근차근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 며칠 파란만장했네요. 네. 자, 참 여러 가지로 뭐 시끄러운 필라델피아 플라이어스인데 과연 이 침체된 분위기가 언제까지 이어질지 참 필라델피아 팬분들은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닐 것 같네요. 오늘 NHL 핫앤낫 이제 마지막 한 팀 남았습니다. 낫 세 번째 팀 보겠습니다. 토론토 메이플 리프스입니다. 토론토 상위권을 계속 유지해 오고 있는 팀인데 고비가 한번 오나요? 낫에 등장을 했네요. 뭐 나쁘지 않아요. 그런데 빌리암 닐란데르 선수가 합류를 했는데 상승 기류를 탈 거라고 했는데 그렇지 못했습니다. 1승 3패예요. 합류한 이후에. 닐란데르 오고 나서 오히려 안 좋아졌어요. 그렇습니다. 이러면서 템파베이의 격차가 너무 많이 벌어져 버렸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낫에 언급을 드리고 싶고요. 네. 가장 먼저 언급드리고 싶은 부분은 하락한 득점력. 이건 뭐 필라델피아급의 득점력은 아닌데 그래도 좀 득점력이 하락을 했어요. 11월 말부터 사실 경기당 4골 이상을 몰아쳤었던 토론토거든요. 그런데 닐란데르 선수 합류 이후에 평균 득점이 1점 가까이 하락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뭐 3골 이상도 그렇게 나쁘다는 건 아닌데 토론토가 수비보다 좀 공격에 힘을 많이 주는 공격 1, 2, 3라인 1라인 막았어 2라인 막아봐 2라인 막았어 3라인 막아봐 이런 팀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토론토 입장에서는 3골이면 조금 아쉬운 수치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좀 언급을 드려봤습니다. 빌리암 닐란데르 들어오면 공격의 파괴력이 더해질 거다라는 예상이 지배적이었는데 다 그렇게 예상했죠 사실. 글쎄요. 지금 현재까지는 그렇지 않아요. 이게 어떤 시간이 좀 더 필요한 걸까요? 과도기라고 봐야 될까요? 어떻게 보세요? 저는 시간이 좀 더 필요하다라고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그렇다고 할 수 있을 것 같고 사실 합류 이전에 토론토가 정말 좋았습니다. 공격이 톱니바퀴처럼 정말 완벽하게 맞물려 돌아갔고 이제 한 명씩 뭐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뭐 하이먼이라든지 리보 선수를 좀 득점 라인에 배치를 하면서 이런 선수들의 활동량적인 부분도 상당히 좀 조합적인 부분에 쌓는데 상당히 좋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런데 닐란데르 선수 합류 이후에 리보 선수를 보내야만 했고요. 정말 잘하고 있던 리보 선수를 보내야만 했고요. 여기서 새로운 조합을 찾아야만 하는 좀 숙제에 직면을 하는 토론토였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사실 득점력이 좀 하락이 있지 않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그런데 또 이제 또 득점력도는 이제 조합적인 부분이라고 언급을 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 언급드리고 싶은 부분은 골텐딩 부분도 좀 붕괴한 부분이 어느 정도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11월 말부터 12월 4일까지의 4경기는 수비적으로 조금 더 안정화가 되었던 이제 11월 말부터 12월 초까지의 4경기에서는 막 평균 슈팅 막 한 40개씩 막 내주고 막 이랬었습니다. 그런데 좀 수비적에서 안정화가 달성이 되면서 최근 경기를 보면은 토론토가 상대 슈팅 저지율이 상당히 좋아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골텐딩은 더 안 좋아졌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 안데르센 선수가 그동안 뭐 95%에 육박한 세이브 성공률을 막 보여주고 정말 좋은 활약을 보여줬는데 어떻게 보면 본연의 이제 평균적인 수치로 내려온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좀 골텐딩도 조금 더 분전을 하는 게 지금 좀 필수적인 상황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네요. 네, 뭐 아주 최악의 수준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아쉬움은 조금은 남는 그런 부진의 원인을 꼽아주셨어요. 자, 토론토가 시간이 좀 더 필요할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닐란데르가 어느 정도 팀에 녹아드는 시점이 온다면 더 파괴력을 갖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앞선 두 팀에 비하면은 정말 이 토론토는 그냥 좋죠. 그냥 사실 그 조합만 찾으면은 끝나는 겁니다. 크게 걱정 안 해도 되는 완전 건가요? 해결되는 거고 닐란데르 선수가 사실 지속적으로 계속 지금 NHL을 오고 난 다음에 3라인에서 많이 기용이 되고 있어요. 뭐 예전에 예상되던 매튜스 선수와 호흡을 맞추는 것보다는 좀 3라인에서 캐드리 선수나 말로 선수와 호흡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NHL 페이스에 그래도 조금씩 경기력을 올리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그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닐란데르 선수가 매튜스 선수와 호흡을 맞추고 그러니까 2라인을 구축을 하는 거죠. 그러면은 지금 윙어로 뛰고 있는 연손 선수라든지 아니면은 카파넨 선수 둘 중 한 명이 뭐 3라인에 내려오겠죠.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게 라인 밸런스가 조금 더 좋아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닐란데르 선수의 경기력이 올라오고 라인 조합만 완벽하게 돌아간다면은 뭐 사실 토론토가 앞으로 낫에 언급될 일은 별로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네, 뭐 낫에 꼽긴 했지만 뭐 그렇게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다라는 말씀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NHL 핫앤낫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총 5 주인공들을 살펴봤고요. 다가올 한 주 어떻게 흘러가는지 또 관심 있게 보겠습니다. 비어인터넷 이번에는 아시아리그 아이스하키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지난주에는 하이원과 사할린의 3연전만이 진행이 됐습니다. 우리나라 고향에서 있었던 시리즈 리뷰해보겠습니다. 12월 14일 금요일에 양 팀의 올 시즌 첫 대결, 시즌 1차전이었습니다. 1피리어드에 하이원이 트로이 마일럼 선수 선제골 나왔고 1피리어드 종료 직전에 사할린은 로만 알렉시프 선수의 파워플레이 골, 동점이 되면서 1대1로 1피리어드 끝났고요. 2피리어드에 하이원이 키릴 스타체프 선수의 골로 2대1 다시 앞서갔고요. 3피리어드 초반에는 세르게이 파이오를 추가골 더했고 또 종료 직전에 윤지만 선수의 엠티넷 골까지 보태지면서 최종 스코어 4대1로 하이원이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슈팅수는 16대24 사할린 우세였고요. 하이원 토마스 듀바가 23세이브 1실점, 사할린 아드레이 스텔마흐는 12세이브 3실점 승패를 기록했습니다. 하이원 키릴 스타체프 선수가 결승골 포함 1골 1도움 3경기 연속골 이어갔고요. 시즌 14호 골 랭킹 1위 빌 토마스 선수에게 한 골 차로 다가갔네요. 단독 2위가 됐습니다. 하이원의 트로이 마일럼 선수가 선제골 넣었는데 시즌 2호 골이었고요. 9월 22일 대명전이었던 시즌 개막전 결승골 이후에 20경기 만에 시즌 2호 골 한 골 추가했습니다. 오랜만에 골이 나왔던 마일럼 선수였고요. 하이원 윤지만 선수가 엠티넷 골 넣으면서 시즌 첫 골 기록했습니다. 이날 인터뷰의 주인공은 윤지만 선수였는데요. 업로드되어 있는 영상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하이원이 시즌 1차전 잡고 시즌 첫 4연승, 이 4연승 팀 대열에 하이원도 합류했습니다. 하이원이 또 사할린전 4연패도 끊었고요. 반면 사할린은 3연승이 마감됐던 1차전이었습니다. 12월 16일 일요일에 양팀의 2차전이 있었습니다. 이 경기가 참 대박 경기였죠. 1피리어드 후반부터 2피리어드 초반에 걸쳐서 약 6분 정도 되는 시간에 사할린이 3골을 넣었고요. 3대0으로 앞서갔던 사할린이었습니다. 그런데 하이원이 추격을 합니다. 2피리어드 중반 이후에 세르게이 토폴, 로만 류드친 2골이 나오면서 한 골 차까지 좁히면서 2피리어드를 마쳤고 3피리어드 15분 11초 하이원이 김형준 선수의 동점골이 터집니다. 3대3 경기 연장으로 갔고요. 결국 슛아웃 갔는데 사할린이 스톨리아렌코 선수 골로 먼저 유리한 고지를 잡았는데 하이원이 로만 류드친, 세르게이 토폴 선수가 연달아 성공시켰고 결국은 슛아웃에서도 역전, 하이원이 0대3이라는 스코어를 극복하고 최종 스코어 4대3 슛아웃 승리로 역전 드라마를 완성했던 시즌 2차전이었습니다. 슈팅수 37대31 하이원이 앞섰고요. 하이원 토마스 듀바 이날 28세이브 3실점, 사할린 안드레이 스텔마흐 33세이브 3실점 기록했습니다. 하이원 로만 류드친이 1골 1도움, 박상진 선수 2도움 추격의 중심에 섰고요. 하이원 김영준 선수는 3피리어드 동점골로 시즌 첫 골이 정말 중요한 동점골로 터졌어요. 이날 인터뷰는 김영준 선수와 진행했습니다. 역시 인터뷰 영상 만나보시고요. 또 하이원 세르게이 토폴 선수가 팀의 첫 골 그리고 슛아웃 결승골까지 이날 중요한 골들을 기록해줬고요. 하이원이 올 시즌 3번의 연장패 후에 시즌 처음으로 연장 이후 경기에서 승리를 거뒀습니다. 하이원이 4연승을 넘어 5연승까지 달렸습니다. 6년 1개월 만에 5연승이에요. 2012-13 시즌 그때 8연승 이후에 6년 1개월 만에 5연승이고요. 근데 그때 8연승은 그 8연승 중에 8승 중에 그 7승이 차이나 드래곤전이었다는 거. 그러니까 좀 경기 일정이 또 묘했네요, 그때. 네. 아무튼 6년이 넘는 기간 만에 오랜만에 5연승을 맛봤던 하이원이고요. 사할린은 올 시즌 슛아웃 전적
6번의 슛아웃에서 1승 5패째를 기록했습니다. 12월 17일 월요일에 시리즈 마지막 경기 시즌 3차전이었습니다. 살린이 1피리어드 초반 50여 초 사이에 또 3골을 몰아치는 살린 3대0 리드였고요. 근데 이 경기 양상이 시즌 2차전하고 비슷하게 흘러갑니다. 하이원이 추격을 하는데요. 하이원이 1피리어드 종료 전에 김영준, 박종수 선수의 골로 2대3 한 골차까지 추격을 해요. 근데 2피리어드 초반에 살린이 다시 달아났고요. 또 3피리어드에 한 골 더 보태면서 결국 최종 스코어 5대2 살린이 시리즈 마지막 경기는 정규승으로 승리했습니다. 슈팅수 39대 28 하이원이 앞섰고요. 2경기 연속 하이원이 슈팅수에서 앞섰던 이번 시리즈였습니다. 살린 안드레이 스텔마흐 선수가 37세이브 2실점 승리. 이번 대한민국 원정 유연전 모두 풀타임 소화했던 스텔마흐 선수입니다. 하이원 토마스 듀바가 23세이브 5실점 패배. 살린 니콜라이 스톨리아렌코 선수가 2경기 연속골 시즌 5호 골 기록했는데요. 대명전 포함해서 최근 4경기에서만 3골을 기록했네요. 반면 하이원 김영준 선수도 2경기 연속골 기록했고 이날 그 시리즈 세 번째 경기에 양팀 페널티가 정말 많이 나왔는데 하이원이 10개, 살린이 13개, 총 23개의 페널티가 기록됐던 경기였습니다. 하이원이 이 패배로 5연승이 끝났고요. 살린은 이 승리로 승점 3점을 추가하면서 올 시즌 처음으로 리그 선두에 올라섰습니다. 올 시즌 크레인즈와 한라가 아닌 팀으로서는 첫 1위고요. 양팀의 이번 3연전 1승 1슛아웃승 1패, 승점 5점, 하이원의 근소한 우세로 이번 3연전은 마무리됐습니다. 하이원이 기대 이상으로 좋은 결과를 만들었던 이번 3연전이었는데요. 이현숙 기자님부터 들어볼까요? 상당히 사실 하이원이 잘했죠. 그런데 저는 기대 이상이었고 1승 2패를 잘해야면 1승 2패라고 말씀드리고 3패 가능성도 있다라고 전망을 드렸는데 까보니까 정반대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반대의 결과가 나왔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하이원의 강점이라고 하면은 역시나 로만 류드친 선수의 언급을 빼놓을 수가 없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선수가 1라인으로 기용이 되고 있고요. 파워플레이 1번 유닛입니다. 페널티 킬링도 1번 유닛이에요. 예. 그냥 어디서 많이 보던 기용 아닙니까? 몇 년 전까지 하시면 스위프트가 이런 기용이었어요. 하이원에서. 완전히 똑같은 기용이에요. 네. 그런데 지금까지의 모습을 보면은 더 상위호환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뭐 공격은 스위프트 선수가 조금 더 알 수는 있지만, 그러니까 그 전에 하이원을 뛰었을 때를 비교를 하면요. 그런데 전반적인 수비라는 부분에서 좀 스위프트 같은 선수는 좀 선천적인 포지셔닝이나 센스로 수비를 하는 선수인데, 그래서 백체킹을 좀 안 하는 게 조금 더 두각되는 거일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런데 유수친 선수는 뭐 활동량이면 활동량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고 페이스오프 스킬 이런 부분도 상당히 역시나 KHL 뭐 예전에 소치에서도 뛰었고 이런 뭐 경력이 이제 뭐 허투루가 아니라는 걸 그대로 아시아리그에서 증명을 하고 있어요. 뭐 속도, 기량, 그리고 뭐 마무리 판단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진짜 아시아리그 일반적인 선수들보다 확실히 한 단계 높은 기량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스타르체프라는 굉장히 검증된 윙어가 붙어 있다는 부분, 이런 부분도 많이 도움이 되고 있어요. 스타르체프 선수도 마찬가지입니다. 1라인, 파워플레이 1번 유닛, PK 다 같이 나오고 있어요. 네. 그런데 한 가지 조금 아쉬운 점이 뭐냐면은 경기 내내 이 두 선수가 너무 아이스타임이 길어요. 너무 깁니다. 네. 사실 페널티 킬링 1번 쪽까지 배치를 해야 되나라고 싶을 정도로까지 좀 길어요. 이제 이런 부분이 물론 뭐 팀 성적에 많이 도움이 되는 것도 사실이고 성적이 나오는 이상 사실 그렇게 고칠 필요도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뭐 그렇게 반론을 하실 수도 있지만, 피로가 지속적으로 이 선수들이 누적이 된다면은 부상 위험이나 시작을 해서 그 다음에 뭐 경기 후반에 좀 체력이 저하되는 부분이 나타날 수도 있는 거고요. 이런 부분에서는 약간 출장 시간적인 부분을 조금 조절하는 게 팀을 위해서 조금 더 낫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정말 시간이 흐를수록 로만 류드친, 키릴 스타체프 이 두 선수를 이젠 뭐 하이원에서 빼고는 얘기할 수 없는 그런 지금 하이원이라는 팀이 되어가고 있군요. 네. 또 뭐 이번에 그런데 세계 시리즈에서 좀 약점이라고 나왔던 부분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냐면요. 상대가 좀 공간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는 공격 전개라면은 수비 로테이션이 꼬이면서 공격 찬스를 내준다는 겁니다. 살린 이번 시리즈에서도 뭐 사실 러시아 키가 좀 마찬가지지만 진영에 딱 들어가면 굉장히 적극적인 움직임을 가져가고 공격에서 스위칭, 그러니까 선수의 위치를 변화를 한다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아니면 패스를 또 뭐 기브앤고 플레이를 한다든지 하면은 하이원 수비진이 좀 대인 마크를 좀 계속
고집을 하는 모습이 나왔어요. 그런데 네. 이 과정에서 수비 로테이션이 계속 꼬이는 장면이 나오면서 득점 찬스를 굉장히 많이 내줘버렸습니다. 그런데 이런 데인마크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대명과 좀 상반된 수비 전략이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대명은 뭐 물론 기본적으로는 또 이제 데인마크로 들어가는 부분이 있었지만 사인전을 가만히 생각을 해보시면은 좀 더 지역에 들어왔을 때는 좀 지역방을 하는 모습이 더 많이 보였고 기억에 남으실 겁니다. 이런 네. 부분은 그런데 결과적으로 뭐 대명의 수비력 자체는 나쁘지는 않았잖아요. 그런데 하이원은 결과적으로 이번 시리즈 하이원은 사할링에 좀 골을 많이 허용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대인적인 수비 로테이션 부분을 대인 수비를 계속 가져가고 싶으면은 이런 수비 로테이션에서 혼란이 오는 부분을 잡아주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네. 이런 부분에서 좀 조율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네요. 하이원으로서는 남은 경기들 좀 더 중요해졌는데 특히나 사할린과의 3경기가 더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죠. 방금 말씀 주신 그 부분에 대한 보완책은 남은 시간 동안에 좀 필요할 것 같네요. 사할린 쪽에 대해서 좀 언급해 주실 내용이 있을까요? 예, 뭐 사할린은 일단 뭐 장점은 굉장히 간략하게 나왔는데 어쨌든 공격이 지금 좀 맥을 좀 잡아가고 있습니다. 전 스톨리아렌코 선수를 굉장히 좀 인상적으로 봤는데 이 선수가 이번 3연전에서 제일 눈에 띄는 선수였어요. 전반적인 움직임부터 시작을 해서 사할린 어떻게 보면은 지금 뭐 예레민 선수라든지 뭐 유시코프 선수 뭐 이런 선수들 굉장히 좋은 선수 많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스톨라렌코 선수가 이번에 골리셰프 선수랑 좀 호흡을 맞추면서 같이 2라인 정도, 3라인 정도에서 많이 나왔는데 이 선수의 활약이 좀 좋았습니다. 그리고 공격이 좀 돌아왔다는 게 보이는 부분이 짧은 시간에 득점을 다다닥 가져가는 부분이 2차전, 3차전에서 연속으로 나왔죠. 이런 부분은 최근에 좀 득점에서 사할린이 경기에서 좀 수월하게 못 가져가서 경기를 고전하는 부분이 많았는데 앞으로 사할린을 상대한 팀들은 좀 득점적인 부분도 항상 경계를 해야 된다라는 부분을 처음 언급드리고 싶고요. 네. 그러니까 좀 득점 부분이 잘 풀렸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고 문제점을 하나 언급을 드리고 싶은 부분이 뭐냐면은 한번 느슨해지기 시작하면은 진짜 느슨함의 끝이 어디까지를 보여주는 좀 느슨한 경기력이 이어지는 부분을 좀 언급을 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수비 진영에서 이번 3연전에서 이런 부분이 너무 많이 나왔어요. 네. 하이원의 주력 득점원이라고 할 수 있는 선수들은 역시나 외국인 선수, 그러니까 러시아 선수들이나 마일럼 선수 같은 선수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선수들을 상대로도 슛이나 플레이 전개를 할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을 계속 열어주는 모습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조금 더 타이트하게 붙어서 이 선수들이 뭐 슛을 가져가면은 공간이 없게 만든다든지 아니면은 뭐 개인 기량을 부리면은 조금 더 타이트하게 밀착 마크를 하는 부분이 나와서 그 부분을 조기에 차단하는 움직임이 있었어야 되는데 공간을 계속 열어줘요. 그러니까 뭐 류두친 선수라든지 스타르체프 선수라든지 개인 기량이 얼마나 좋은 선수입니까? 파이오르 선수도 마찬가지고 토폴 선수도 마찬가지고 이런 선수들이 그냥 뭐 하고 싶은 플레이를 다 하니까 하이원도 화력전 득점 지역을 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네. 1, 2차전의 결과는 그 결과 하이원이 원하는 결과가 나왔고요. 어떻게 보면 사할린은 이 문제점으로 인해서 패하는 경기를 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네. 그리고 브레이크아웃이나 이런 공격 전개 같은 부분에서도 수비들이 퍽을 허친다든가 아니면은 느슨한 패스를 하면서 정말 위기를 자처하는 그냥 골 넣어주십시오 뭐 이런 느낌으로 수비진이 행동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하이원이 경기 분위기를 되찾을 수 있는 발판을 제공했던 게 2차전이었습니다. 이런 부분만 해도 참 결과적으로 경기는 계속 사할린이 올 시즌 보면은 경기는 참 잘 풀어나가요. 그런데도 결과가 좋지 않은 이유는 이렇게 느슨하게 한번 느슨해지면은 정말 이 느슨함이 끝을 보는 이런 좀 경기 운영이 계속 나오고 있고 이것 때문에 사할린이 물론 지금 1등이긴 하지만은 그러니까 이번에 한국 원정을 한국 원정 전까지만 해도 굉장히 실망스러운 성적이었잖아요. 네. 이런 부분이 큰 원인이지 않나 싶습니다. 사할린이 생각보다 문제점이 많은 것 같네요. 듣다 보니까. 그렇군요. 다음으로 지난주에 하이원의 위닝 시리즈를 점치셨던 박김찬 PD님 들어볼까요? 천만다행이죠. 예. 지난주에 위닝 할 것 같아요라고 하면서 다 마음 한켠에는 불안불안한 게 있었는데 네. 예. 토요일날 이기는 걸 보고 일요일날 이기는 걸 보고 천만다행이다라고 생각을 했었고요. 네. 그만큼 이제 분위기를 타면은 걷잡을 수 없는 폭발력을 보여주는 하이원이
승점이었고요. 반면에 사할리는 지금 뭐 승점을 많이 따서 1위라고는 하지만 말 그대로 불안한 1위죠. 경기 수는 제일 많이 했어요. 네. 상위권에서. 그리고 대명이 다 만들어준 1위라다 보니까 지분이 상당히 크죠. 네. 그러니까 뭐 요거는 한시적일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었던 시리즈였고요. 앞서 이제 이현석 기자님이 짚어주셨던 사할린의 문제점들이 글쎄요. 대명은 왜 이런 수비를 공략을 못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고, 예, 하이원 같은 경우에는 뭐 역습 상황이라던가 그런 수비 로테이션이 꼬이는 상황이 자주 노출되면서 문제점도 노출이 되고 실점도 이어졌지만 그보다 더 많은 골을 집어넣으면서 위닝 시리즈를 가져갔었으니까 네. 예, 충분히 공략 가능했던 거였는데 왜 대명은 이렇게 못 넣었을까? 힘들어했을까? 네. 그런 생각을 더 하면서 아쉬웠던 생각도 들었고, 그리고 사할린이 그렇게 뭐 브레이크아웃 과정이나 아니면은 뭐 공격을 전개하는 과정에서 미스가 많이 나오는 거는 그만큼 하이원의 압박도 충분히 통했고 효과적이었다라고 또 반증이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보면은 뭐 전방에 압박하고 나서는 그리고 로테이션 돌리는 공격수들의 모습들도 굉장히 활동량 면에서는 대명보다는 훨씬 강력했었고요. 뭐 박상진 선수라던가 이찬희 선수라던가 뭐 권태현 선수라 등등등 앞에서 휘둘러 치면서 나아갈 길을 막아주는 모습들이 굉장히 눈에 띄었고 효과적이었고 그로 인해서 또 턴오버를 유발해서 득점까지 만들어낼 수 있는 계기도 마련이 됐었고 그리고 다른 시리즈에 비해서 국내 선수들의 활약도 쏠쏠했던 이번 시리즈였죠. 그래서 김영준 선수라던가 뭐 권태현 선수도 어시스트가 좀 있었고 박종훈 선수 골도 있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보면은 또 인터뷰를 나눠 보면은 선수들 간의 그런 커뮤니케이션, 뭐 언어적인 커뮤니케이션은 힘들지라도 뭔가 하키 팀 내에서 팀적으로 뭔가 원팀이 되어가고 있는 과정에 있어서는 충분히 그래도 잘 다져지고 있구나라는 거를 경기 안팎으로 느낄 수 있었던 시리즈였고, 네. 3차전 같은 경우에는 스텔마가 다 했다. 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한 세이브를 많이 보여줬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류주티나 뭐 토폴의 그런 기가 막힌 골들을 막아내는 거는 그래도 스테마가 사할린에서 넘버원이라는 존재감을 보여준 그런 경기였었고 3차전 같은 경우에는 또 한 가지 아쉬운 거는 이제 경기 전체적인 운영적인 부분이었는데 경기 지연이 굉장히 길었어요. 다른 경기들보다도 한 20분에서 30분 가까이 촬영분을 놓고 보니까 그 정도 밀려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특히 이제 뭐 꼴리 셰프가 뭐 게임 미스컨덕 받고 나가는 과정 같은 경우에는 거의 한 10분 정도 딜레이가 있었고 그다음에 첫 골 들어갔을 때에도 한 5분 정도 딜레이가 있었는데 그런 부분에서 좀 심판들 간의 의사소통이라던가 그다음에 벤치 항의하는 과정 각 팀 간의 이제 벤치 그런 항의하는 과정이라던가 이런 부분에서 좀 딜레이가 길어지면서 그 누구보다도 관중들이 피해를 굉장히 많이 봤거든요. 네. 가뜩이나 추운데. 그래서 좀 너무한 거 아닌가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였으니까요. 저도 좀 많이 답답했고요. 왜 이렇게 판정 정리가 오래 걸리는 거죠? 항상 그렇잖아요. 항상 똑같은 문제는 똑같습니다. 이거 몇 년째 이거 아마 대명 창단 시즌 때부터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한국 심판, 러시아 심판 이렇게 각각 양 팀의 자국 심판들이 주심으로 한 명씩 들어오면은 뭐 팔이 안으로 굽을 수도 있고 바깥으로 굽을 수도 있고 하는데 뭐 그거는 뭐 어쩔 수 없다고 치는데 최소한 주심 간에 이게 기준점은 같아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은 드는데 그런 부분에 조금씩 미스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딜레이가 길어지면서 좀 경기가 느슨해지고 이게 또 시간이 장시간으로 길어지니까 선수들 몸도 식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첫 골 이후에 연속적으로 실점했던 과정들도 보면은 그냥 몸도 식고 뭐 분위기는 어수선하고 근데 경기는 재개되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하이원 같은 경우에 정리 안 된 상황에서 연속골 실점하고 그랬던 부분들도 어느 정도 환경적인 요인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있었고 그다음에 그 이유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뭔가 기준점들 페널티가 불릴 수 있을 만한 기준점들이 서로
양 주심 간에 서로 기준점이 낮아지다 보니까 예. 예, 페널티가 굉장히 많이 나왔죠. 세 번째 경기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예, 5대3 파워플레이 같은 상황도 나오게 되고 거기서 또 네 번째 골을 실점하게 되고 예, 좀 뭐랄까 물론 사할린이 잘해서 는 것도 있는데 환경적인 요소가 또 하이원에게 운이 안 따랐던 부분들도 이거는 부정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리고 예, 이 피리어드 중반 이후부터는 5대5보다는 뭔가 어느 한쪽이 수가 모자라거나 4대4 상황이 더 길었다라는 거. 예. 거의 그 제 편집 타임라인을 보면은 페널티 라인 그 자막 들어가는 라인이 빼곡하게 채워져 있을 정도로 네. 예. 뭔가 좀 하키 경기가 이런 경기도 있을 수는 있겠지만 또 좀 지양돼야 되지 않을까. 제가 뭐 올리는 거는 그런 딜레이 되는 부분을 다 지워놓고 경기만 올려놓으니까 뭐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은 그냥 경기가 이랬구나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현장에 계셨던 분들은 굉장히 많이 답답해 하셨을 것 같고요. 그리고 타이밍상 하이언이 5연승을 했단 말이에요. 예. 그리고 5연승이나 했어. 지금 분위기가 너무 좋아. 안양할라 잡고 사할린까지 잡았네. 이런 기대감으로 월요일날 퇴근하자마자 오시는 분들이 계셨었는데 월요일날 이런 경기를 보여드리게 되면 그분들이 다시 경기장을 찾을까? 그런 좀 안타까움도 있었고요. 예, 좀 여러 가지로 좀 타이밍상 이런 경기가 애초에 나왔으면 어땠을까? 예, 터질 거면 일찍 터지든가. 예. 마지막에 와서 이렇게 경기들이 진행이 되어버리다 보니까 뭐 사할린이 승리해서 1위 올라가고 하이언이 5연승 마감되고 그런 예 안타까움보다도 예, 경기가 이렇게 진행되었다는 안타까움이 더 컸던 3차전이었고요. 하이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요런 분위기 일본을 넘어가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좀 수습하는데도 어려움이 생기지 않을까. 예. 그리고 3차전 같은 경우에는 하이원 문제점이 정말 많이 보였거든요. 그러니까 그 더티 플레이라고 하죠. 뭔가 좀 더 거칠게 가고 몸을 더 대고 더 상대방을 귀찮게 하고 상대방의 그런 심리적인 부분에서 압박감을 주고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효율적으로 굉장히 잘했던 1, 2차전이었는데 3차전에서는 그게 좀 더 오버가 됐단 말이에요. 네. 예, 그러면서 오히려 수비수들이 더 덤비다가 공간을 내어주고 역습 상황에서 예, 아웃 넘버 상황까지 맞이하게 되고 거기서 실점까지 나오게 되고 그런 좀 더 과함이 하이원의 발목을 잡았던 경기였는데 이게 이제 경기 외적으로 그런 페널티라던가 아니면 운영이라던가 이런 부분에서 환경적인 변수들이 생기다 보니까 자칫 잘못하면은 우리가 경기를 못해서 진 게 아니라 이런 환경적인 문제 때문에 졌을 거야 라고 생각하고 어물쩍 넘어가게 될까봐 예, 그런 부분에서 좀 더 예, 양팀 간의 그런 리그를 계속 시즌을 치rum에 있어서 또 변수나 문제가 생기진 않을까 그런 걱정까지도 하게 됐었죠. 예. 네. 어떤 심판의 판정, 뭐 경기 운영, 뭐 이런 거에 대한 문제 지적은 저희가 뭐 어제 오늘 하루 이틀 해본 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심판 판정에 대해서는 저희가 얘기할 게 없어요. 왜냐면은 예, 또 비디오 돌려보면 다 맞아요. 이렇게 부를 수도 있지. 근데 그 판정이 하는데, 정당성을 얻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근데 이제 일관성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그런 판정이 내려졌으면은 뭐 벤치에서도 어느 정도 빨리빨리 이해를 하고 수용을 하고 그래야 되는데 이게 계속 정리가 안 되다 보니까 딜레이가 길어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진짜 제가 문제가 있다라고 말씀드렸던 거고 판정 자체에 대해서는 뭐 문제될 게 없었죠. 그 문제 없는 판정을 그러니까 빨리 정리가 돼야 되는데 정리가 안 됐다라는 거. 네. 그 판정이 지금 공감을 못 얻고 있다 보니까 지금 계속해서 일이 좀 불거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참 어수선한 분위기로 시리즈가 마무리된 격이 돼버렸는데 그래서 저는 이제 하이원은 일본 원정이 걱정되었던 네. 거고요. 하이원으로서는 좀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하고 넘어갈 필요가 있겠군요. 뭐 하이원도 하이원이고 일단은 이게 매년 같은 내용으로 해서 반복되고 있으면은 문제인 건 문제인 건데 그리고 각 구단들마다 이런 문제를 인식하고 있을 텐데 해결이 안 된다라는 거는 이런 문제를 인식하고 있지만 해결할 의지가 없다라고 또 받아들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예, 좀 구단들끼리 예, 뭐 여러 가지 방안들은 있잖아요. 정답은 나와 있는데 그걸 안 하는 거 뿐이고, 예, 돈 때문이면은 경기 수를 줄여서라도 그거부터 해결하고 좀 경기를 경기답게 치르더라도 경기 수를 줄이더라도 예, 돈이 모자라면 그렇게라도 해야죠. 예.
근데 또 그건 아닌 것 같고요. 제가 봤을 땐 또. 그래서 좀 어느 정도 해결 방안이 나와야 되는데 계속 매년 이렇게 반복되면은 피해를 보는 거는 선수들 그리고 더 큰 피해를 보는 거는 관중들이다 보니까 좀 인식을 했으면은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를 좀 보여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하이원과 사할린의 3연전 이제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하이원이 최근 3시즌 동안의 사할린전 1승 15패였어요. 그 1승도 슈아웃 승리였는데 그러니까 이번에 진짜 오랜만에 사할린 상대로 정규승을 한 겁니다. 4년 3개월 만에 사할린전 위닝 시리즈를 기록한 하이원이 됐습니다. 하이원이 이번 3연전에서 승점 5점을 얻었는데요. 이제 6위 아이스벅스의 1점 차, 5위 오지글스의 2점 차까지 추격이 됐고 5강 희망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최근 8경기 6승 2패. 너무나 좋은데 근데 지금 긴장을 늦출 수가 없어요. 남은 11경기에서 여전히 8승 3패 이상이 필요해 보입니다. 계속 달려야 되는 하이원이고요. 사할린이 대명 하이원 만나는 대한민국 원정 6연전 모두 끝났습니다. 이번 한국 원정 6연전 전적은 3승 1슈다웃승 1슈다웃패 1패 승점 18점 중에 12점을 가져가네요. 이 6경기 결과로 순위는 5위로 한국에 왔는데 1위로 한국을 떠나게 됐습니다. 다만 이제 2위 크레인즈 3위 한라보다는 경기 수가 더 많이 치른 상황이고요. 네. 1위가 바뀌고 하이원의 꿈은 더 커졌던 이번 3연전이었습니다. 아시아리그는 단출하게 3경기만 있었는데 일본 팀들끼리 또 다른 대회를 진행했던 지난 주말이었습니다. 잠시 후에 그 이야기 나눠보죠. 아시아리그에 참가하고 있는 일본 4팀은 지난 주말에 제86회 전 일본 선수권 대회라는 또 다른 스케줄을 소화했습니다. 86년째를 맞이하는 이번 대회. 뭐 우리나라로 치면 종합 아이스하키 선수권 대회 일본판이라고 보시면 그렇죠. 되겠고요. 딱 그거죠. 네. 86회. 우리나라보다는 좀 더 역사가 깊군요. 이번 대회 소개를 부탁드릴까요? 예, 뭐 그냥 항상 12월 중순에 이제 열리는 대회죠. 그런데 올해는 조금 특이점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은 일본이라는 나라의 연호 시스템을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연호가 뭐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입헌군주제를 채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왕이 있잖아요. 네. 아키히토 씨가 있습니다. 근데 이 일왕이 재임 기간 동안 사용하는 연호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연도를 1999년 이런 식으로도 붙이지만 뭐 헤이세이 1년 이런 식으로도 붙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1999년 1년이 아닙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헤이세이라는 연호는 1989년 1월 8일부터 2019년 4월 30일까지로 이제 사용이 예정이 되어 있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감시 이제 서두에 왜 연호를 이렇게 말하는 거지?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기간을 계산해 보시면 이번 전일본 선수권 대회는 헤이세이 시대에 펼쳐지는 마지막 일본 선수권 대회. 2019년 4월 30일까지니까 그렇죠. 30년이 지나가는 그 마지막 해군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이제 이걸 새롭게 이제 여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닫는 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잖아요. 네. 이런 부분에서 좀 각별한 의미가 있는 이번 대회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군요. 8강 토너먼트로 진행이 됐던 이번 대회인데요. 8강전 역시 아시아리그 팀들의 강세였어요. 이변은 없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당연한 실업팀의 강세인데 그냥 먼저 제가 사죄의 말씀을 드리고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크레인즈를 또 괜히 언급을 해가지고 크레인즈 우승을 점치셨는데 결승에도 못 올라갔어요. 뭐 점수를 말씀드리면 메이지대학교가 니코 아이스벅스와 메이지대학교 경기에서는 3대1로 니코가 승리를 했고요. 블레이즈와 다이낙스 4회인 팀의 경기에는 8대3이라는 뭐 아주 쉽게 블레이즈가 승리를 거뒀습니다. 간사이 대학교 오지이글스도 마찬가지로 7대1로 오지이글스가 승리를 거뒀는데 크레인스와 와세다 대학교도 4대1로 이제 또 크레인스가 승리를 거뒀는데 뭐 아시아리그 팀이 당연히 승리를 거뒀습니다. 외국인 선수들 다 출전했고요.
하지만 관독 대학 1, 2위를 상대했던 아이스박스와 크레인즈는 생각보다 대학팀을 상대로 압도적인 경기력을 보여주지 못했어요. 예를 들면 막 진짜 한 7대1, 8대1도 나와야 맞는 건데 3대1, 4대1 정도로 경기가 끝났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니코 같은 경우에는 메이지를 상대로 압도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경기 자체는 나쁘지 않았어요. 네. 슈팅 기술에서 굉장히 앞서 나왔고 전반적으로 당연히 이기는 경기를 치렀습니다. 그런데 크레인즈는 대학팀을 상대로 3피리어드의 경기의 주도권을 오히려 내줬고요. 슈팅 수는 32대 35로 밀렸습니다. 여기서부터 그냥 또 불안감이 그렇죠. 느껴졌군요. 불안감이 그냥 보였던 네. 8강전이라고 했는데 그래도 선수진이 훨씬 좋으니까 결과적인 승리는 아시아리그 팀들이 모두 4강에 진출을 하게 됐네요. 네. 그렇게 해서 네 팀이 준결승에서 각각 경기를 펼쳤는데 4강전 결과 소개해 주실까요? 4강전 같은 경우는 블레이즈와 니코 아이스박스가 첫 경기에 만났는데 아이스박스가 3대1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예. 두 번째 경기였던 크레인즈와 이글스의 경기에서는 이글스가 4대1로 승리를 거두면서 결승전은 니코와 오지가 맞붙는 이런 대회가 준결승이 되었고요. 예. 4강은 모두 MT넷이 나올 정도로 굉장히 접전이었던 경기였습니다. 그런데 파워플레이에서 재미를 본 팀이 결과적으로 승리를 거뒀다는 공통점이 존재하네요. 블레이즈 같은 경우에는 그런데 초반에 타나카료 선수의 골이 스케이트에 맞고 골절이 되면서 들어가면서 이게 노골이 선언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예. 그런데 이 골이 선언이 됐다면은 2대2가 됐을 거고요. 연장을 가서 또 어떤 결과가 나왔을지 알 수가 없었는데 결과적으로 이 골이 선언되지 않았고 벅스는 2대1에서 2대1 상황에서 그러니까 MT넷으로 3대1로 이기게 된 거죠. 예. 이렇게 벅스가 올라가게 된 거고 오지 같은 경우에는 시작하자마자 수준이었는데 5대3 파워플레이에서 득점을 하면서 경기 분위기를 확실히 잡고 간 부분이 승리에 큰 원동력이 되었고 사쿠라이 감독도 끝나고 난 다음에 첫 5대3 파워플레이 골이 굉장히 큰 역할을 했다라고 이제 평가를 했습니다. 예. 그러면서 결과적으로는 이제 파워플레이에서 이득을 본 팀이 올라가는 그림을 맞게 됐고요. 그런데 4강전은 두 경기 모두 페널티가 진짜 많이 나왔습니다. 첫 경기는 페널티가 52분 나왔고요. 두 번째 경기는 46분이 나왔습니다. 물론 미스컨덕트 10분이 포함된 것도 어느 정도는 있습니다만은 이 부분을 좀 빼는 부분도 있는데 어쨌든 굉장히 거친 경기가 이루어졌다. 결국 페널티가 많이 나왔고 거기에 따른 파워플레이에서 승부가 갈린 거네요. 그렇죠. 그렇게 요약을 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네. 그렇게 해서 결승 진출팀이 가려졌고요. 그런데 우리나라와는 다르게 일본은 3, 4위전을 합니다. 순위 결정전. 네, 3, 4위전부터 보죠. 3, 4위전 같은 경우는 블레이즈와 크레인즈가 붙었는데 크레인즈가 마지막 5분을 남기고 야마자키와 나카지마의 연속골이 터지면서 3대2로 역전승을 거두면서 3위를 어쨌든 차지를 했네요. 네. 블레이즈 같은 경우는 작년에 우승의 영광을 뒤로 하고 올해는 4위로 대회를 좀 아쉽게 마무리를 했었습니다. 그렇군요. 결승전 니코 아이스박스와 오지글스의 대결이었는데요. 결국 오지가 승리를 했습니다. 오지가 4대2로 또 승리를 거두면서 경기력이 상당히 많이 올라온 게 좀 느껴졌던 이번 대회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지 이야기는 또 따로 뒤에 말씀을 드려서 경기 부분을 좀 언급을 드리면 2대0으로 첫 1피리어드부터 경기의 흐름을 잡았던 오지가 끝까지 어쨌든 수성을 했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벅스 같은 경우는 1, 2피리어드에 굉장히 줄기차게 오지의 네트를 두드리면서 슈팅 수도 24대 11까지 거의 2배 이상 앞서가는 모습을 보였는데 그러면서 3대2까지 경기를 어쨌든 좁혔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한 발이 부족했죠. 그리고 3피리어드 중반에 하시바 선수가 파워플레이 골. 이거 정말 딱 패스를 받았는데 좀 깔끔하게 넣지 못했네. 좀 지저분하게 들어가긴 했는데 어쨌든 하시바 선수가 파워플레이 결승골을 넣으면서 오지가 우승을 차지하게 됐어요. 네. 니코 입장에서는 진짜 아쉬운 게 뭐였냐면은 오지의 결승골이라고 할 수 있는 세 번째 골에서 테라유리 선수가 굉장히 간단한 퍼 컨트롤에서 미스가 나면서 턴오버가 났는데 그게 실점으로 도미니카 포르제 선수의 실점으로 연결이 됐거든요. 근데 이게 결과적으로 대회를 패배하는 또 어떻게 보면 오지 입장에서 결승골로 연결이 됐기 때문에 니코 입장에서는 굉장히 아픈 결과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결승에 올라온 이상 두 팀 모두 우승에 대한 열망을 보여줬을 것 같은데 결과는 오지글스의 우승이었습니다. 오지글스 하면 일본 선수권에서 가장 많이 우승을 차지하는 팀 아닌가요? 그렇죠. 굉장한 사실 오지가 일본에서 최고 명문팀이라고 봐도 무방한 정도의 팀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건 그대로 전일본 선수권의 성적에서 드러납니다. 예. 통상 37번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이번까지. 그렇죠. 이번까지 37번이고요. 이는 2016년에 나가노에서 펼쳐진
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한 바가 있습니다. 오지 이글스는. 그런데 뭐 2년 만에 정상 탈환에 다시금 성공하면서 작년에는 또 아쉽게 1대0으로 패배를 했는데 올해 다시 또 정상을 탈환하면서 네. 헤이세이 시대 최고의 승자로 남게 됐네요. 결과적으로는. 그리고 헤이세이 시대로 한정을 하면은 무려 10번 우승했네요. 30번 중에 10번 우승이네요. 30번 중에 뭐 10번 우승은 굉장한 수준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 네. 명성에 걸맞는 성적을 냈다라고 그냥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역시 뭐 명문팀의 모습. 그런데 오지가 이번에 진짜 좋은 모습을 보였던 부분은 도메키 마사토 같은 선수들이 또 승부처에서 굉장히 훌륭한 역할을 해주면서 오지가 상당히 경기력이 많이 올라왔다라는 부분이 많이 느껴지는 부분이 이 전반적으로 드러났던 이번 전일본 선수권이었거든요. 예. 그래서 혹시 오지가 지금 전일본 선수권의 우승의 흐름을 그대로 리그에 가져오게 된다면은 오지도 앞으로는 정말 무시하지 못할 만한, 지금 사실 그렇게 아주 인상적인 성적을 남기고 있지 못합니다만은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는 또 이런 또 그림을 만들어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전 일본 선수권을 마친 일본 4팀이 다시 이제 아시아 리그 일정을 소화하게 되고요. 그 일본 선수권에서의 과정이 또 아시아 리그에서 어떻게 발현될지 또 궁금해집니다. 자, 바로 이어서 아시아 리그 아이스하키 이번 주에 있을 경기 안내해드리고 또 이야기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이번 주말에는 눈길을 끄는 매치업이 있는데 12월 22일, 23일 주말에 우리나라 안양에서 안양한라와 대명킬러웨일즈의 2연전이 있습니다. 10월에 있었던 인천 2연전에서는 대명이 2번의 정규승 2승을 했었고 11월에 있었던 안양과 인천을 오가는 2연전에서는 한라가 1승 1연장승 또 역시 2승을 했었고요. 올 시즌 양팀 상대 전적은 2승 1연장패 1패 승점 7점으로 대명이 근소하게 앞서 있습니다. 이번 2연전이 이제 올 시즌 양팀의 마지막 시리즈입니다. 6번의 맞대결 모두 끝나게 됩니다. 현재 3위가 한라고 4위가 대명인데 똑같이 23경기 치른 상황에서 승점 4점 차고요. 한라는 이번 2연전에서 승점 2점 이상 얻으면 선두 복귀 가능합니다. 그리고 대명도 이번 2연전에서 2정규승 6점을 따면 리그 선두가 가능합니다. 두 팀 모두 1위가 가능한 상황에서 3, 4위 대결이에요. 요즘 분위기 한번 볼까요? 한라는 지난 대명과의 2연전 후에 최근 5경기에서 2승 1연장패 2패 거기에 8전 전승을 이어갔던 안양 홈 경기였는데 안양 홈에서도 최근 3경기는 1승 1연장패 1패 전체적으로 좀 주춤하고 있는 한라의 최근 행보고요. 대명은 지난 사할린전 홈 3연전 다 내주고 적잖은 지금 타격을 입은 상황이죠. 대명은 부상으로 지난 사할린전 못 뛰었던 서영준 선수 복귀가 예정돼 있고 반면 한라는 조민호 선수가 지난 하이원전 때 부상을 입었는데 소식이 들어왔는데 이번 2연전 출장이 불가하다고요? 예, 한 4주 정도 치료 기간이 필요하고 그 이후에 또 재활 기간도 필요하다고 하네요. 그래서 4주 이상 결장이 예정돼 있어서 야, 한라는 진짜 큰 타격인데요. 향후 남은 경기 리그 일정에서 굉장히 큰 손해를 입게 됐죠. 네, 조민호 선수 빠지면 빌 토마스까지도 지금 타격을 입을 것 같은데 한라로서는 큰 지금 근심거리를 안게 된 상황이네요. 10월 2연전에서 2패를 당했던 한라가 11월에 2연전에서 2승으로 서력을 했었고요. 11월에 2연전에서 2패를 당했던 대명, 과연 12월에 2연전에서 서력할 것인가? 대명이 절치부심하고 나올 것인가가 또 주목됩니다. 또 양팀은 연말에 종합선수권 대회에서 지금 또 대결이 유력한 상황이라서 대진표상으로 여러 가지로 지금 주목을 끄는 안양 한라와 대명 킬러웨일즈의 이번 2연전입니다. 전망 들어보겠습니다. 이번 2연전 같은 경우에는 좀 한라가 어려운 경기를 치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래도 조민호 선수가 빠진 게 영향이 굉장히 크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빌 토마스 선수가 워낙 좋은 활약을 보여주기도 했기, 호흡을 보여줬기 때문에 더 안타까운 소식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냥 다른 올해 진짜 어떻게 보면 한라에서 꾸준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제일 좋은 활약을 보여주는 선수들이 누구냐고 하면은 사실 조민호 선수와 그 다음에 빌 토마스 선수 콤비 두 명이 합쳐졌을 때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걸 잃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두 선수는 안양한라의 사실 현재 지금 안양한라의 주포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득점력이 감소를 피할 수가 없다라는 부분으로 또 직결이 되는 부분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한라가 어쨌든 홈이라는 이점은 있을 수가 있는데 그동안 사실 한라와 대명 킬러웨일즈의 경기를 보면은 뭐 대명도 사실 그렇게 쉽게 지고 이런 모습은 전혀 나오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한라에서 이렇게 좀 변수를 가져갈 수 있을 만한 부분에서 빠지게 된다라는 부분은 굉장히 큰 손실이라고 생각하고 결과적으로 이 극복을 하기가 좀 힘들지 않을까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하기 때문에 조금 대명 쪽으로 무게가 실리는 그리고 새롭게 영입된 쿨야시 선수도 있죠. 네. 이런 부분도 저는 무시를 못한다고 봅니다. 네. 말씀 주신 데니스 쿨리아시 선수. 대명 킬러웨일즈가 이번 주에 러시아 출신 수비수를 영입했습니다. 한라와의 이번 2연전부터 바로 지금 출장이 예상되고 있는데 잠시 소개를 드리면 수비수고요. 1983년생, 만 35살, 191cm, 113kg. 피지컬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올 시즌 지금 아시아리그 등록 선수 최장신 최다 몸무게는 저기 하이원의 막심 라이벌코 선수인데 지금 몸무게가 훨씬 더 나가네요. 신장도 최상위권이고요. 이 선수 2004년에 NHL 드래프트 8라운드 243순위 뇌시빌 프레데터스에 지명이 됐던 선수인데 NHL 데뷔는 하지 못했습니다. 2005년부터 2011년까지 러시아 국가대표 경력을 지냈고 2008-2009 시즌부터 올 시즌까지 KHL에서 11년 동안 통산 511경기 98골 118도움 216포인트 뭐 체스카 모스크바, 아크바르스 카잔, 아방가르드 옴스크 등을 거쳤네요. 그러니까 지금 올 시즌에 KHL에서 뛰고 있는 현직 KHL 리거를 영입했어요. 대명이. 최근에 참 득점이 안 터져서 공격이 답답했다 싶었는데 일단 대명의 보강 선택은 수비수 쪽이었습니다. 이바노프 선수에게는 큰 힘이 될 것 같기도 한데 이 영입 효과 어떻게 예상하세요? 포인트 슛에서 확실한 강점을 가져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대명 같은 경우에는 좀 수비수를 많이 활용을 한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은 뭐냐면은 3대3에서 수비수가 2명 나오죠. 대명은. 다른 팀들과 차별되는 점입니다. 그리고 파워플레이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쿨리아시 선수가 들어온다면은 드니 선수와 마찬가지로 수비수를 2명을 기용을 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나오게 돼요. 왼손 1명, 오른손 1명 이렇게 파워플레이에서 지금 슛을 담당을 하게 되는 그림이 나올 수도 있는데 어쨌든 쿨리아시 선수가 굉장히 슛이 좋은 선수이기 때문에 슈팅이 날카롭고 좋은 선수이기 때문에 제 생각엔 이 선수는 정말 마일런 선수 그 이상의 슈팅 능력을 지닌 선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시아리그에서.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의 최근에 들어온 러시아 선수들 중에 커리어만 봐도 뭐 프롤로프 선수 다음 정도 급이라고 봐도 저는 로만 류드친과 비교하면 어떠세요? 류드친 선수보다 위라고 생각을 합니다. 커리어 이 선수가 자체는 당장 있었던 팀들만 물론 나이가 많기 때문에 직접적인 비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체스카 모스크바, 아크바르스 카잔, 아방가르드 옴스크 이 팀들은 정말 동서부를 정말 대표하는 명문 팀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뭐 선수 네임밸류는 정말 대단한 선수를 영입한 거는 분명합니다. 하지만 좀 대명의 약점이라고 하면 아무래도 좀 스피드, 전반적인 스피드가 떨어진다는 부분인데 쿨리아시 선수가 이런 부분의 약점을 커버해 줄 만한 선수는 아니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약점을 어중간하게 강화를 하는 것보다는 강점을 확실하게 그냥 잡아버리자. 사이즈, 슈팅, 그러니까 좀 큰 선을 이제 보여주는 이런 부분을 선택을 했는데 뭐 이게 어떻게 드러날지는 좀 이번 대명 한라전에서 이제 드러나겠죠. 그런데 뭐 원하는 목적을 달성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일단 한라 조민호 선수의 결장 그리고 대명의 이 선수 보강과 맞물려서 연속 기자님은 이번 2연전 4명의 우세를 점쳐주셨어요. 박규찬 PD님은요? 예, 뭐 말씀 주신 것처럼 대명이 지난 시즌부터 가져왔던 강점, 수비 안정화를 최우선시하는 그런 컨셉은 이번 영입을 통해서도 확실히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만큼 이제 안양한라의 공격 숨통을 완전 조여놓고 가겠다. 조여놓고 승점을 따려고 하겠다라는 컨셉이 보이죠. 지금 빌토마스가 막히면은 전체적으로 공격진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안양한라고 그만큼 또 이번 시리즈 조민호 선수 결장 이후에 김기성, 김상욱 형제 라인에 어깨가 무거워졌어요. 더 부담감이 가중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안양한라에서도 새로운 외국인 선수를 준비 중이라고 해요. 아 그래요? 조민호 선수 결장도 있고
예, 여러 가지 지금 상황상 새로운 외국인 선수를 준비 중이라고 해서 아마 이번 주 내로 오피셜이 나올 텐데 예, 주말에 확인을 해보면 되겠죠. 예, 그렇다면 이번 2연전 때 한라도 새로운 외국인 선수를 뛰게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럴 가능성이 크죠. 예, 아무래도 이제 중요한 경기고 또 이 경기 이후에는 또 한동안 경기가 없으니까 그래서 조민호 선수의 공백을 그 새로운 외국인 선수가 얼마만큼 메꿔줄 것이며 또 그게 승점을 따내는데 어느 정도 변수로 작용할지는 일단은 뚜껑을 열어봐야 할 것 같고요. 예, 콜라이 선수도 굉장한 커리어를 갖고 있고 굉장히 경험이 많고 또 엄청난 하드웨어를 지닌 예, 수비수임에는 분명하지만 또 아시아리그에서는 어떤지는 아직 이제 첫 선을 보이는 거니까 예, 그런 의미에서는 좀 관전 포인트가 되겠네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중점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메탈튼하고 이바노프의 그 꼴리 1, 2위 대결 예, 또 만났습니다. 예, 요것도 또 볼만할 것 같습니다. 그만큼 양팀 수비적인 부분에서 그리고 골 텐딩 부분에서는 강점을 갖고 있는 팀이다 보니까 예, 득점을 생각보다 안 날지언정 예, 그런 숨막히는 또 골 텐딩의 선방쇼를 보는 것도 또 하나의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또 이제 연말이고 또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있는 경기인데 둘 다 연패 중이잖아요. 예, 누구는 훈훈한 크리스마스를 맞이할 거고 누구는 또 이제 막 좀 힘들어하는 크리스마스를 보낼 수도 있는데 예, 지난번처럼 1승 1패를 나눠 가지게 된다면은 양팀 다 손해일 것 같고요. 예, 1위 경쟁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예, 뭐 크레인즈나 뭐 사할린이 또 치고 올라올 수 있는 사할린은 뭐 일시적인 거라고 보면은 일단은 크레인즈가 유력한 경쟁 상황인데 또 하이원을 상대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양팀 다 6점을 노리고 5점 이상을 노리고 맞붙게 될 텐데 그만큼 또 흥미롭고 재밌는 경기가 나올 것 같으니까요. 경기장 많이 찾아와 주시면은 좋을 것 같네요. 또 연말이고 크리스마스 앞두고 있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타이밍상. 뭐 시점도 시점이고 아주 관심 매치가 배치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행여나 혹시나 못 오시면 이제 저희 중계 보시면 되고요. 네, 저희 온더스포츠 안양 이번 2연전 중계합니다. 토요일은 오후 5시 경기, 일요일은 오후 3시 30분 경기. 안양 빙상장에서 생중계하니까요. 또 유튜브, 페이스북, 네이버 스포츠에도 연동되고요. 네. 근데 뭐 이런 경기는 직접 와서 보는 게 제일 좋죠. 분위기상. 네. 기대가 되는 매치업이고요. 한편 하이원은 일본 원정길을 떠납니다. 12월 22일, 23일. 일단 도마코마이에서 오지글스와의 2연전. 10월 그때 고양 2연전이었는데 그때는 3대2, 3대2. 둘 다 연장 승부였고요. 똑같은 스코어로 오지글스가 두 번 다 연장 승리를 가져갔어요. 두 경기 다 하이원이 그때 역전패를 당했었는데 근데 그때 이제 변수를 하나 찾아보면 고양 2연전 때는 로만 류디친 선수가 부상으로 못 나왔었습니다. 또 오지글스 같은 경우에는 그때 골리가 나리사와 유타가 아니라 오노다 타쿠토였어요. 근데 그때랑은 지금 또 상황이 양 팀의 모두가 좀 달라져 있는 상황이고 지금 5위 오지글스, 7위 하이원 승점차 2점 차입니다. 정말 그 중요한 위치에서 중요한 2연전을 갖게 됐고 5, 6, 7위가 달려있는 그런 2연전이네요. 하이원으로서는 다른 팀도 아니고 지금 상대가 5강 경쟁 상대는 오지글스다 보니까 더 좀 의미가 더해진 것 같은데요. 오지글스와 하이원의 2연전 전망 들어볼까요? 이번 사실 하이원이 플레이오프 가냐마냐는 사실 이 시리즈에 달려있지 않을까라는 진짜 중요합니다. 제일 중요한 경기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런데 전일본 선수권의 경기를 봤을 때는 오제 경기력이 상당히 올라왔어요. 충분히 물론 뭐 류디친 선수가 이번엔 있는 상황에서 경쟁을 하기 때문에 하이원도 충분히 해볼 만하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정말 이번 전일본 선수권에서 조금 오지가 굉장히 최근에 분위기가 좋아졌다라는 게 직접적으로 느껴졌던 경기이기 때문에 두 팀이 어쨌든 좋은 분위기에서 만나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예측이 좀 많이 어렵 것 같습니다. 이 부분. 네. 진짜 재밌는 경기는 이 시리즈가 될 것 같은데 볼 수가 없는 게 좀 아쉽고요. 뭐 사실 오지 유튜브에서 해줄 수도 있는데 뭐 안 해줄 수도 있는 거예요. 안 하는 경기가 더 많다 보니까 그렇죠. 비정기적으로 해주는 데라. 진짜 이 경기 진짜 박 터질 것 같은데. 여기서 한쪽으로 2승으로 쏠리면 진 팀은 타격이 진짜 엄청 크죠. 진짜 오지도 안심할 수가 없는 게 한번 미끄러지면은 진짜 플레이오프권 밖으로 영원히 밀려날 수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정말 박 터지는 경기가 될 수 있고
그다음에 지난 고향에서의 시리즈와는 다르게 변수들이 이제는 다 갖춰졌죠. 류만 유유친 복귀했고 나리사와 잘 활약하고 있고 여러 가지로 좀 양팀 다 상승세에 거기에 이제 어느 정도 전력들도 안정화가 된 상황이다 보니까 정말 알 수 없는 5대5 싸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글쎄요. 도마코마의 원정이 한국 팀들에게는 생각보다 어렵다라는 인식들이 있어서 예 그런 부분에서는 오지이글스가 아무래도 홈 이점을 많이 갖고 가진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네. 예 그걸 또 상쇄시키는 또 하이원의 러시아 선수들이다 보니까 굉장히 재밌는 시리즈일 텐데 이거 어떻게 볼 수 있는 방법이 생겼으면 좋겠네요. 안양 2연전만큼이나 주목되는 도마코마이 2연전입니다. 하이원은 오지글스전 끝나면 쿠시로로 이동해서 일본 재즈 크레인즈와 25일, 26일 화요일 수요일에 2연전을 갔는데요. 10월에 고향 2연전이 있었어요. 그때는 1승 1연장패 하이원이 위닝 시리즈를 거둔 바 있습니다. 그 1차전도 사실 3대1로 하이원이 이기고 있다가 마지막 6분에 3실점하고 역전패당했던 경기였거든요. 그때 이제 하이원 2차전 잡으면서 4연패를 끊었고 크레인즈에게 그 개막 6경기 만에 첫 패를 안겼던 경기였습니다. 그때 고향 2연전 때도 역시 하이원 로만 류드치는 부상으로 모두 못 나왔었고요. 하지만 이번엔 뛴다는 점 변수로 작용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번 2연전 끝으로 양팀 또 정규리그 4번의 대결 끝나게 되네요. 크레인즈로서는 하이원과의 2연전이 선두 탈환이 달려있는 2연전이 될 테고 하이원으로서는 뭐 계속해서 지금 5강 경쟁해야 되는 또 중요한 시리즈입니다. 하이원이 일본 원정 4연전을 가게 되는데 참 크레인즈전까지 해서 이번 4연전에서 몇 점을 갖고 오느냐. 그렇죠. 여기 진짜 플레이오프 진출 걸려있네요. 제 생각에 적어도 3승은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3승 1패는 하고 와야 그렇죠. 되겠죠? 전 못해도 3승 1패는 해야 된다고 하고 근데 저는 이번 4연전을 봤을 때는 크레인즈 쪽이 오히려 좀 부담감 그러니까 하이원 입장에서 크레인즈전이 오지전보다 이제 부담감이 적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크레인즈가 사실 너무 안 좋았어요. 최근에 너무 안 좋은 그리고 부분. 고향에서 또 하이원이 그렇죠. 크레인즈 상대로 잘했고 예, 뭐 하이원이 굉장히 잘한 부분도 있고 예. 제 생각에 류드친 선수가 합류를 한 상황이고 하이원이 제 경기력을 100% 발휘를 한다면은 충분히 오히려 크레인즈를 상대로는 조금 더 좋은 결과를 기대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지금 상황에서는 오지가 조금 그러니까 순위는 오지가 더 낫지만은 오지가 지금 상황에서 조금 더 까다로운 상대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평가를 드릴 수 있고 물론 오지전을 잘 치르면 더 좋은 거고요. 더 좋게 이제 영향을 가져올 수 있는 거고 혹시나 뭐 조금 못 치른다고 할지라도 크레인즈전은 충분히 자신감을 가지고 임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네. 예, 하이원은 뭐 크레인즈전까지 가면은 가장 걱정해야 될 부분은 과부하. 일 것 같아요. 최근 뭐 사할린전, 안양전 뭐 포함해서 연승을 기록하는 데에서는 러시아 선수들의 아이스타임 그리고 그에 따른 활약도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크게 작용을 했는데 이때쯤 가면은 과부하가 걸릴 법하거든요. 경기 일정상 굉장히 촘촘하게 경기들이 배치돼 있다 보니까 또 이거 끝나자마자 바로 또 강릉 가서 또 종합선수권 뛰어야 되고요. 종합선수권까지 맞춰야 조금 한숨 돌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런 과부하를 생각해서 뭐 전체적으로 4라인을 골고루 돌릴 것인가 아니면은 이번 사할린전처럼 또 긴박한 순간에서는 또 러시아 선수들에게 좀 더 아이스 타임이 더 주어지면서 또 빡빡하게 경기를 돌릴 것인가 그런 부분 그런 선택에 대한 결정이 굉장히 크게 작용을 할 수 있을 그런 시리즈일 것 같습니다. 네. 다가올 한 주 아시아리그 안양 한라와 데미언 킬러 웨일즈의 2연전 그리고 하이원의 올 시즌 운명이 걸려 있을지도 모르는 일본 원정 4연전 주목해 보겠습니다. 주간 아시아리그 리뷰 하이원과 사할린 3연전 중심으로 제11회 12번째 편이 업로드 준비되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 또 시청 부탁드리겠고요. al하키.kr al하키.kr 아시아리그 아이스하키 한글 인터넷 홈페이지 또 방문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오늘 177회였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박김찬 PD, 이현석 기자, 김태범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